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할까 하다가 이거 처음에 이거 조로건에 일단은 젠슨왕 올라왔는데 젠슨왕 거 제일 최근에 해가지고 이 아저씨 또 보기 싫어가지고 뭔가 다음에 젠슨왕은 또 뭔가 오늘은 뭔가 별로 안 궁금하고 해서 다음에 하고, 그다음에 이거 앤드류 후버만의 이 사람 뇌과학자로, 전 세계 뇌과학자로 굉장히 유명한데, 아무튼 이 사람이 현대 신경과학을 활용한 무슨 두려움과 트라우마 지우기 이렇게 나왔는데, 뭔가 이제 뭔 말할지 뭐가 예상이 돼가지고 이 사람도 패스하고, 그다음에 이거 캐주얼 섹스가 당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 이거는 굉장히 이거는 흥미롭긴 한데 이거 분위기 너무 짧아가지고 다음에 이거는 밥 먹을 때 한번 쓱 보고, 그다음 이거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이제 1000건의 이용을 거쳐서 밝힌 뭐 이거 결혼 실패의 진짜 이유, 요거 굉장히 재밌어 보여가지고 오늘은 요거 할 거고, 그다음 이거 일론 머스크 이거 원래 다음에 이거 팟캐스트 분석하려고 했는데 이거 밥 먹으면서 보다 보니까 그냥 다 봐버려가지고 여기까지밖에 이게 표시가 안 되는데, 사실 다 본 건데 다시 돌려봐서 여기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조금, 이건 한번 했던 거여가지고 한번 했던 거 또 하기 싫어가지고 이것도 패스. 결론은 이거 이혼 변호사 요걸로 가보겠습니다. 제이 셰티가 이제 그 팟캐스트 주인이고 변호사가 이제 게스트입니다. 결혼의 50%가 이혼으로 끝난다는 게 사실인가요? 실제로는 50%를 조금 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와, 이렇게 높다고? 미국의 이혼율이? 이거 팩트 검증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뭐 제미나이한테 물어봤는데 뭐 이게 통계치마다 다 다르다고 하는데, 근데 첫 결혼하고 이혼할 확률이 대충 한 40%는 된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 이제 이 변호사일 때 찾아갈 정도의 사람들이면은 아무래도 이제 뭔가 좀 이 사람 직업도 또 이혼 전문 변호사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그런 사건을 하도 많이 보니까 결혼한 사람들 다 이렇게 이혼하더라, 뭔가 이렇게 카더라 이런 느낌도 살짝 더해져가지고 조금 50%를 초과한 게 아닌가 자기가 느끼기에는. 근데 그렇다고 50%가 안 된다 하더라도 40%여도 굉장히 높은 수치죠. 아무튼 더 보겠습니다. 정말 두려운 통계다. 왜냐하면 저는 종종 이것이 실제로 결혼이 부주의한 행위라는 법적 가정을 만들어낸다고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법에는 부주의, 무모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주의는 상당히 높은 피해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고, 무모함은 상당하고 정당화할 수 없는 위험을 의식적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 어떤 것이 50% 또는 그 이상의 고통과 가슴 아픔으로 끝난다면 그것을 하는 것이 실제로 무모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결혼은 미친 짓이다. 그리고 저는 종종 이런 생각에 괴롭힘을 당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의 성공을 어떻게 측정할까요? 그래서 이혼은 분명 결혼이 지속되지 못한 실패입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한다. 만약 50% 이상의 결혼이 이혼으로 끝난다면 결혼하기로 한 결정에 불행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또는 재산 절반을 주기 싫어서 계속 함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 이혼하면은 그게 굉장히 세서 무조건 반띵반띵 해야 합니다. 재산을. 보수적으로는 10%, 어차피 20%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실패율이 약 70%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 말은 50%는 일단 이혼으로 끝난 거고, 근데 이혼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이들 때문에 그 다음에 재산 반반 나누기 싫어가지고 합치면 그래도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70%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결혼을 성공한 사람 30%밖에 안 되는 건가? 그건 제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놀라울 정도다. 하지만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통계가 하나 더 있다. 이혼한 사람의 86%가 이혼 후 5년 안에 재혼합니다. 이혼을 하는 사람은 많은데, 근데 한다 해도 또 상대를 원해, 서로를 원해. 이것은 저에게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과정을 겪었고 자신이 바랐던 방식과 다르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좋아,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그 연결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인간으로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내 불행한 소식은 그것이 매우 높은 실패율이라는 점입니다. 원하지만 시작부터 실패하기를 약간 어느 정도 이렇게 예견된, 그러니까 너무 원하지만 결혼을 하면 이미 실패가 예정되어 있는 그러한 원하는 어떠한 욕구들. 그러니까 근데 아까 전에 그 처음에 주제 선정할 때 거기서도 뭐더라, 무슨 캐주얼 섹스 그런 거 얘기 나왔는데, 약간 지금까지 보고 이렇게 느끼기에 뭔가 그런,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뭔가 미국에 비해서는 그 캐주얼 섹스 하려고 하는 비율이 낮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미국은 굉장히 뭔가 제 생각에는 이 뭔가 그런 섹스나 이런 거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좀 오픈 마인드고, 뭐 이렇게 길 가다가도 뭔가 핫 가이나 핫 걸 있으면 오케이 오늘 뭐 이렇게 좋아 약간 이런 느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뭔가 그쪽이랑 조금 그래도 그 문화랑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오케이 가자 뭐 이렇게 하고, 결혼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렇게 한 파트너랑 이렇게 평생을 함께 하겠다라는 어떠한 뭐 이렇게 약속인데,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캐주얼 섹스 이런 거 뭔가 지향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고, 그리고 나 이 사람 이 배우자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려고 하는 그 비율도 아무래도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왜냐면 뭔가
뭔가 미국 사회는 조금 더 아우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런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조금만 아무래도 이제 결혼이란 게 타인과 타인의 만남인데 근데 당연히 타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결혼한 사이라고 하지만 타인이기 때문에 일단 근본적으로는 나랑 다르니까 뭔가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런 마인드로 이렇게 조금 하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결혼율도 이렇게 굉장히 높게 이렇게 찍히는 게 아닌가. 뭔가 뭐 이렇게 섹스도 내 맘대로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내 맘대로 하고 다 내 맘대로 하는데 결혼은 이제 타인과 하는데 서로가 내 맘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버리면 아무래도 이제 조금 지속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왜 여전히 결혼하는가? 오케이 그렇게 높은 그 이혼율을 이미 결혼은 미친 짓인데 왜 자꾸 결혼하냐? 제이 셰티. 대부분의 것들은 만약 누군가 어떤 것이 그런 실패율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다. 만약 누군가 이 투자는 뭐 실패하거나 잘못할 확률이 50%라고 말하면 아마 고려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여전히 결혼을 할까요? 아마도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오랫동안 이것이 해야 하는 옳은 일이라고 여겨져 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도 이상한 것이죠. 왜냐하면 저런 통계 앞에서 결혼해야 한다는 가정 자체가 충격적이기 때문입니다. 뭐 저 통계가 사실이라면은 사실 뭐 이렇게 이미 예정된 뭔가 실패인데 뭐 이혼이 꼭 실패는 아니지만 뭔가 첫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살짝 그렇게 또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굳이 그걸 왜 해야 하냐 이런 거죠. 그리고 그것을 무례하게 여기는다는 사실도 이상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어우 짐 나 결혼해 라고 말한다면 적절한 반응은 어우 축하해요 정말 걸저스하네요. 하지만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완전히 합리적입니다. 정말요? 왜 그걸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할 게 이미 예정되어 있는데 그걸 왜 하시는 거죠? 결혼이 어떤 문제의 해결책인가요? 왜 이 개인적, 종교적, 법적 관계의 특정한 형태가 당신이나 당신의 예비 배우자에게 중요한가? 굉장히 강하군요. 하지만 그것은 엄청난 무례로 여겨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이제 무례한 일이다. 축하해줘야 할 일인데 이렇게 결혼 왜 하냐? 이렇게 하는 거 완전히 그냥 분위기 초치고 그냥 굉장히 이거 무례한 일이다. 저는 결코 그런 말을 정중한 자리에서는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비관적인 시각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나의 사회적 이런 어떠한 체면이 있지 그런 얘기 못한다. 하지만 숫자를 보면 비관적인 것이 아니다. 하지만 사람들 속내를 보면은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야. 그리고 사실 저는 이것이 사람들이 해봐야 할 흥미로운 사고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왜 결혼하는가? 결혼은 어떤 문제 해결책인가? 우리는 삶의 다른 어떤 기술을 보더라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마이크 스탠드, 이 물컵, 이것이 해결하려는 문제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쉽게 하죠. 하지만 결혼에 대해서도 이런 질문을 하는 건 무례로 여겨진다. 뭔가 결혼이 이제 당연히 하는 건데 어떠한 결혼에 대한 목적을 한번 생각해보는 거에 대해서 이게 결혼이 나한테 왜 필요한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막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자체가 좀 무례로 살짝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아무리 미국이라도 아무리 할 말 다 하는 미국이라도 이런 말은 좀 무례인가 봅니다. 미국에서도. 그래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식의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한 말을 들으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변호사가 아니라 제이 쉘터인 것 같은데 이 번역이 잘못됐네요. 결혼식의 산업의 진실. The truth about the wedding industry. 결혼 산업의 진실. 제이 셰티. 우리가 결혼식과 결혼의 강조점을 혼동하고 있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사람들은 결혼 준비보다 결혼식 준비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쓰죠. 한국 문화로 가져오면 스드메죠, 스드메. 변호사, 저는 농담처럼 결혼식 산업복합체라고 부릅니다. 수십 달러 규모의 산업이죠. 미국도 이게 조금 이 결혼 산업 형태 약간 이런 느낌이 있나 보네요. 그 스드메 문화. 그리고 당연히 그것이 매력적이지 않은 요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결혼식을 정말 좋아합니다. 결혼식에서 쉽게 눈물이 납니다. 제 직업은 결혼식을 향한 제 감정을 전혀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80억 명 중에 나는 내 사람을 찾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 어떻게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하지만 I do 서약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의미는 아니다. 최대한 좋게 해석해도 해보겠습니다. 정도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그런 현실적인 관점을 더 가졌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하는 것만큼 재미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훨씬 더 도전적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케이크는 어떤 걸 할지, 장식은 어떻게 할지 이런 흥분과 호르몬 속에서 보내죠. 물론 케이크 있는 행사는 뭐든 좋습니다. 저는 어디든 갑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셰티. 제가 몇 번 결혼식을 집례한 적이 있는데 울지 않으려고 버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울지마 버텨 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 역시 결혼식을 사랑하고 그 순간 완전히 몰입하게 되거든요. 연설과 서약을 듣는 것도 정말 좋아합니다. 개인적인 경험 하나를 나누자면 제 큰 아들 놈 노아가 몇 주 전에 결혼했습니다. 와우, 축하합니다. 여기서는 그 얘기 안 하네요, 이렇게. 앞에서 했던 얘기, 그 얘기 안 하네요. 축하합니다 해주네요. 제이 셰티. 정말 좋았어요. 왜냐면, 왜 또 제이 셰티로 나와야지. 왜 또 변호사가 돼. 아무튼 이것도 제이 셰티입니다. 그가 건강보험이 좋고, 그녀가 둘 다 결혼할 만한 좋은 이유들이 있었죠. 둘 다 변호사라서 잘 생각을 했을 거고, 저는 그 결혼식에서 정말 감동할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작은 비밀이 있습니다. 저는 매우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입니다. 이것도 그거네요. 이거 변호사가 한 말이 맞고, 이 축하합니다. 이거를 이제 제이 셰티가 한 말이네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한 게 이게 변호사가 아들이 이게 결혼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빠도 변호사고 아들도 변호사고 그런가 봅니다. 저는 매우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입니다. 법정에서 당신 편에 두고 싶은 소시오패스라고 불릴 때도 있지만 사실 제 진짜 초능력은 저는 매우 예민하고 감동적인 것에 쉽게 눈물을 흘린다는 겁니다. 제 아들과 지금의 며느리 아직 남편 아내라고 부르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여자친구였다가 약혼자가 됐고 이제 아내죠. 그들은 서로의 서약을 직접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 그 순간에 감정이 북받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그에게 자신의 서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키우던 작은 소년이 남자로 성장한 모습을 누군가가 말로 표현하며 당신은 내가 아는 가장 강한 남자예요. 당신은 나를 안전하게 느끼게 해줘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저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제 얼굴에서 쏟아져 내렸어요. 그것은 마치 어떤 결승점에 도달한 기분이었어요. 그래, 이 사람이구나. 그녀는 이 남자를 이렇게 보는구나. 라고 느낀 순간이었죠. 저는 제 아이들을 명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들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더 좋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겠죠. 이렇게. 하지만 그런 지적이고 훌륭한 젊은 여성이 제 아들을 바라보며 You're my hero! 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은 제 인생의 가장 강렬한 감정적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결혼식에서 늘 그렇듯 그들을 응원하며 그들이 모든 통계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순간의 느낌을 계속 유지해주길 바랐습니다. 오케이. 자기 개인적인 얘기 조금 이렇게 해주고 오케이. 이혼은 실제로 어떤 모습인가? 그런데 동시에 이건 역설과도 같죠. 저는 9년 전에 결혼했고 아직도 아내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12년을 함께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9년 전에 결혼했으니까 이건 또 제이 셰티 얘기네. 오케이. 그 변호사 아저씨가 사실혼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제 사생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몇 년 동안 이렇게 사생아로 이렇게 있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이 셰티 얘기군요. 저는 그날 아내를 사랑한다고 했고 우리는 서로를 위해 태어났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사실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지난 9년이야말로 제가 했던 약속이 실제로 무엇이었는지를 훨씬 더 보여줬어요. 저는 훨씬 적은 정보, 훨씬 적은 통찰, 훨씬 적은 성장을 가지고 그 결혼을 약속했던 겁니다. 딱 결혼해보니까 내가 알던 사람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해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야. 완전 다른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은 건 당신의 관점, 통찰, 경험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가장 아름다운 순간 당신 아들의 서약 이야기를 나눴죠. 그걸 들으면 정말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당신은 또한 수많은 커플이 헤어지고 부서지고 이혼하는 장면을 봐온 사람입니다. 제 일이니까요. 불행한 결혼의 종말을 처리하는 일이다. 그리고 저는 25년 동안 최고의 수준에 써해왔다. 그런데 저는 다행히 사랑에 대한 감탄, 로맨틱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감각, 두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연결, 이런 감정을 잃지 않았다. 이런 일을 하지만, 내 본업비로 이런 일을 하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 이 소녀 같은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좋은 사람들이 가장 최악의 모습이 되는 장면을 보았다. 그리고 친밀감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무기처럼 사용되는 것도 보았죠. 그러니까 또 가장 친했던 사람이 또 나의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어떠한 이 무기처럼 이렇게 또 사용되기도 하고, 그러한 예를 들면은 그 조니 뎁 그 이혼 그 법정에서 보면은 막 그 전 세계 사람들한테 서로의 이 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막 전 세계 사람들한테 막 공개되고 이런 거, 약한 버전이겠죠. 이런 거는 진짜로 무기처럼 사용하는 거는 다른 거겠죠.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 아니까 제일 아픈 부분도 먼저 알고 그걸 이렇게 딱 찌르는, 그러니까 그런 무기처럼을 아마 그런 강한 부분을 얘기한 거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인지 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것이 얼마나 용감한 일인지도 일깨워줍니다. 그것을 다 알면서도 우리는 불나방 마냥 불 보면 달려드는 거 마냥 이렇게 가는 거니까 우리 얼마나 용감하냐.
결혼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랑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은 결국 끝납니다. 결혼도 결국 죽음 또는 이혼으로 끝납니다. 어떤 시기로든 끝이 논다. 그리고 어떤 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언젠간 그것을 잃게 되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이거.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그렇다면 그런 고통을 피하려면 애초에 마음을 열지 않는 게 낫지 않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합니다. 계속 사랑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 보상, 사랑이 주는 아름다움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지 않으면 용기가 아니다.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할 때 그것이 용기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 알더라도, 그런 사실을 알더라도, 이혼율이 50% 이렇게 되는 걸 알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이 여자가 내 여자다, 왜 말을 못해, 그거 하란 말 아니야. 그래서 결혼식은 저에게 용기로 느껴집니다. 당신이 말한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당신과 아내는 9년이 지났으니 신혼이 아니고 허니문도 이미 지났죠. 네. 그리고 아이가 생기면 진짜 새로운 챕터가 열립니다. 우린 아직 없다. 좋아요. 그건 또 다른 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말하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의 9년은 당신이 예상했던 여정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저는 약속합니다. 다음 9년, 그 다음 9년, 그 다음 9년, 당신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 할머니는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신을 웃기고 싶으면 당신의 계획을 말해라. 그러니까 계획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 이 할머니 통찰이 아주 어마무시하시네. 그리고 그런 변화들 속에서 누군가와 손을 잡고 함께 나가는 것, 당신이 내 손을 잡아주고 나도 당신 손을 잡아줄게, 우리 함께 해보자, 이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스스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제가 보지 못한 사각지대를 보고 저를 사랑하고 제 안에 좋은 부분을 응원해주고 제 약함을 용서해주는 사람. 그래서 저는 지금 하는 일, 불행한 결혼의 끝을 다루는 일을 통해 사랑을 훨씬 깊이 이해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그런 건가? 뭔가 저 사람들을 막 저렇게 이혼 얘기 놔두면서 서로 이렇게 볼꼴 못 볼 꼴 다 보여주고 하는데, 아유 그래도 난 저 정도는 아니지, 약간 이런 감정인가? 아 뭐야, 또 끝났어? 어려운 대화가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든다. 당신이 말하는 것에는 아주 깊은 진실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이 나누는 방식에도 그게 느껴집니다. 참 흥미로운 점은 누군가 결혼을 앞두고 두려움을 느끼거나 사랑에 빠지기 전에 두려움을 말하면 우리는 보통 그걸 나쁜 신호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노노노노, 확신해야 해, 알아야 해 라고 하죠. 하지만 사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우리의 마음, 가장 연약하고 깊은 부분을 오랜 세월 동안 잘 다뤄줄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맡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지금 52년 동안 인간으로 살아왔고 이제야 스스로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느낍니다. 그건 오랜 시간의 성찰, 치료, 여러 경험 끝에 가능한 거였죠. 스스로를 아는 것조차 이렇게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알고 그 사람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만드는 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려면 엄청난 취약성, 정직함, 용기가 필요하죠. 지금 원하는 것과 장기적으로 정말 원하는 것을 맞바꾸는 어떤 훈련 같은 겁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원하는 건 깊고 오래가는 연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원하는 건 오늘만 무사히 넘기고 싶다, 오늘은 싸우고 싶지 않다, 어려운 대화도 피하고 싶다, 이런 것일 때가 많죠. 그렇지만 우리가 운동을 해야 하듯 불편한 대화를 향해 몸을 기울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 글의 많은 부분이 그에 관한 겁니다. 장기적인 관계의 건강을 위해 적당히 불편한 대화를 기꺼이 감수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을 평탄하게 유지하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종종 서로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고 정작 마음속에 진짜 이야기는 숨기게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장기적인 깊은 연결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규율이 필요하다. 나는 지금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을 이 사람에게 진솔하게 말하겠다 하는 규율요. 근데 오히려 그거를 이제 말해가지고 지금 이혼율이 50%인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말, 그러니까 또 진실을 얘기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말을 하는 건 또 다른지만 뭔가, 근데 또 진실이 하면 안 되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한테는. 아닌가? 아무튼 이혼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모든 것에는 아주 근본적인 감정이 깔려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해요. 법정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표면적 이유가 아니라 당신이 직접 경험을 통해 발견한 정말 핵심적인 이혼의 이유는 뭔가요? 오케이, 진짜 핵심적인 이유 말해봐라 이제. 이혼의 진짜 이유 뭐야? 오케이. 우와, 정말 대단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보통 가장 충격적인 사례를 기대하죠. 맞아요. 사람들이 제 직업을 알면 항상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세상에 엄청난 이야기들을 알고 있겠네요입니다. 그리고 보통 아주 과격한 이야기들에 만족하죠. 자극적인 것에 반응한다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요. 남편이 체인톱으로 차를 반으로 잘라서 오른쪽을 가지기를 하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법으로 무조건 남자 여자 동등하기 때문에 무조건 여자가 재산이 많으면 여자 반, 남자가 재산이 많으면 뭐 남자 이렇게 어떻게 해서 둘이 일단 무조건 반반반반해서 반반으로 이렇게 무조건 나눠야 한다.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그걸 이제
해가지고 이제 남자가 이제 차까지도 반으로 갈라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했다가는 그런 얘기인가 보네요. 말도 안 돼. 그래서 칵테일 파티에서는 꽤 재밌는 사람이 된다. 왜냐하면 난 재밌는 얘기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진짜 묻고 싶어하는 건 이혼의 진짜 이유는 뭔가요? 입니다. 오케이. 저런 건 이제 그냥 재밌는 얘기고 진짜 이혼한 이유가 뭐야? 대부분 사람들은 제가 불륜이라는 단어를 말해주길 원합니다. 혹은 돈이라고 말해주길 바라죠. 왜냐하면 그럼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니까요. 그러니까 불륜은 이제 그냥 내가 다른 사람을 안 보고 그냥 하면 되지. 그다음에 돈 문제는 그냥 내가 뭐 돈 좀 벌면 되지. 이거는 이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정도까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정도까지 내가 할 수 있다. 내 배우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고 돈 문제를 관리할 수 있으니 이혼을 막을 수 있겠지. 이런 식이죠. 물론 불륜과 금전 문제는 이혼의 큰 부분을 차지하긴 합니다. 그 부분이 크긴 해 그래도. 하지만 그것은 증상일 뿐이다. 그냥 어떠한 표면적인 문제다. 그거는 근본 원인은 아니다. 진짜 본질은 그게 아니야. 제가 발견한 가장 근본적인 이혼의 원인은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겠지만 단절입니다. 디스커넥션. 이렇게 연결이 끊긴 거. 저는 제가 예상하기에는 그거였는데 그러니까 소위 사람들이 성격 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달라가지고 뭔가 그래서 그렇다라고 했는데 뭔가 이 변호사 이 아저씨는 조금 더 이렇게 성격 차이가 있더라도 그건 이제 당연한 디폴트고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서로 이렇게 어떠한 연결되고 계속 솔직해져야 하고 서로 이렇게 계속 대화해야 하고 하기 싫은 말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기 싫은 말은 좀 이렇게 좀 어려운 얘기들, 솔직한 얘기들 이런 얘기 해야 하고 약간 여기를 좀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은. 우리는 엄청 빠르게 사랑에 빠지지만 사랑에 멀어지는 과정은 매우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추락하죠. 마치 파산이 아주 천천히 진행되다가 어느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는 이미 돌이키긴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방적 관리를 정말 강조해요. 단절은 배우자와의 단절뿐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단절, 진짜 자신과의 단절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우리에게 무엇이 행복을 주는지, 무엇이 아닌지,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또는 변하지 않았는지, 배우자가 어떻게 변했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이런 것에 대해 엄청난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이 우리의 일상을 유지하게 도와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매우 위험하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 살짝 해결할 수 있지만 크게 보면은 위험하다. 매우. 보이지 않음이 관계를 파괴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어느 순간 배우자를 더 이상 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보는 것에는 눈이 멀어버립니다. 20년 동안 사용한 쇼파가 있다면 그 색깔조차 기억이 안 날 수 있죠. 매일 보고 익숙해지면 그 존재는 투명해집니다. 관계도 똑같다. 찾았다. 이 사람이다. 우리는 결혼했다.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더 이상 그 연결을 돌보지 않습니다. 변호사, 이제 찾았어. 우리는 서로를 선택했고 반지까지 끼웠고 관계가 완성됐어. 이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나머지 수많은 문제들,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수천 가지 일들에 신경을 쓰느라 이 관계는 이제 해결된 문제처럼 취급합니다. 오케이. 이제 상대방 배우자는 이제 잡은 물고기니까 이제 우리 관계는 이제 여기서 이제 오케이 이렇게 하고 이제 외부적인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보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떠한 내부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좀 소홀해진다. 관심이 좀 다른 데로 간다. 하지만 완전히 반대다. 이 관계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돌보고 유지하고 신경 써야 하는 것이죠. 데이트 초기에 우리는 흥미롭고 싶고 상대가 나에게 흥미를 느끼기를 바라는 그 에너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은 굉장히 매혹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대화하는 것처럼요. 서로에 대해 조금 알고 있지만 여전히 신비로운 부분이 있고 그걸 알고 싶어하고 그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서로에게 전해지죠.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그 다음은 어떻게 됐어요? 어디서 자랐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순간 우리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을 다시 경험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뭔가 이런 얘기들 하면은, 왜냐면 이 사람은 내가 어디서 자랐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내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 저는 여름마다 로스쿨 학생 인턴을 봤는데 그 친구들을 보면은 제가 처음 변호사가 되고 싶었던 마음, 그 열망을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내가 어렸을 때 가졌던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사람한테 보는 거죠. 그 어린 로스쿨 친구들한테. 그 친구들은 변호사 되는 걸 꿈꾸고 저는 이미 그 꿈을 이루고 살아가지만 너무 익숙해져서 그 소중함을 잊고 잊을 때가 그 소중함을 잊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새로운 학생들을 보면 맞아, 나도 저랬지. 이건 내가 정말 원했던 삶이었지. 라고 다시 느끼게 됩니다. 결혼도 똑같아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 누군가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정말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이해해줄 사람을 찾고 싶다. 라고 마음속 깊이 바라던 때가 있었죠. 그러다가 그 사람을 찾으면 됐어 찾았어 끝! 라고 말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모든 일들을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잡은 물고기라 하지 말고 좀 잘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관심을 이렇게 가져라. 의식적 차원에서 함께 있어도 외로운 결혼. 무슨 뭐더라? 무슨
그 어떤 글 중에 막 그런 게 있었는데, 막, 뭐더라? 혼자 있으면 외롭지만, 둘이 있으면 더 외롭다. 뭐 약간 이런 글을 본 것 같은데,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뉴욕에 이런 종류의 외로움이 있다고는 말합니다. 사람들로 가득한 도시지만 그 속에서 굉장히 고립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사람이 넘치는데 오히려 더 외로운 거죠. 각자 자기 일에 몰두하고 다른 사람을 전혀 보지 않기 때문에. 집에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건 상황적으로 자연스럽습니다. 나 혼자 있으니까 외롭다. 이해가 되죠? 왜냐면 혼자니까 외롭다니까. 하지만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외로움을 느끼면 그건 다른 종류의 외로움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깊은 연결을 맺어야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건 아주 특별한 종류의 고통이다. 그리고 그 고통은 대부분 보여지지 않음, 즉 상대가 나를 더 이상 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게 관계를 죽이는 아주 큰 이유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그거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네요. 그 서로의 어떠한 그 디스커넥트가 아닌 그 커넥트의 관계, 굉장히 연결되어 있음, 이거를 소통하고 이런 거. 사랑을 살리는 작은 행동의 힘. 저는 지금 당신이 말한 두 가지, 단절과 보여지지 않음, 이 둘이 표면적인 문제들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점이 굉장히 좋았다. 불륜이나 돈 문제는 결국 그 밑에 쌓인 단절과 무시, 그리고 서로를 보지 않는 시간들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유지. 단절과 무시가 지속되면은 이제 불륜이나 돈 문제 이런 게 생긴다. 예를 들어 누가 설거지를 안 해서 싸운 게 아니라 당신은 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네 라는 감정 때문에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설거지 솔직히 그거 하고 뭐 너가 하든 내가 하든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향한 그 마음, 그게 있으면은 사실 뭔가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칙칙칙 해서 뭔가 서로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뭔가 이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마음이 이제 전해지면 상대방한테,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약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약간 의가 상하고 약간 그런 거죠. 마음이 상하고, 누군가 부탁한 걸 잊어버리면 당신은 나를 고려하지 않았네 라고 느끼는 거고요. 같이 소파에 앉아있는 TV를 보고 있지만 서로 눈을 마주치지도 않으면 나는 보이지 않는 존재인가 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지 동상이몽 같은 공간에 있지만 이제 그 생각은 이제 다른 거 하는 그런. 맞아요. 그리고 그 현상은 반대로 좋은 방향으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처럼 9년차 결혼을 한 사람에게 제가 당신의 아내는 언제 당신에게 가장 사랑받는다고 느낄까요? 라고 물어보면 당신은 몇 가지 답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당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작은 행동이 당신의 아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남자가 생각하는 거랑 여자가 생각하는 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사랑을 느끼게 하는 건 정말 작은 행동들입니다. 종종 정말 사소한 것들. 예를 들어 설거지를 스스로 해두는 것. 그건 단순히 설거지를 한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생각하고 있어. 너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라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예를 들면은 한 사람이 뭔가 이렇게 배려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 다른 사람이 뭔가 그 마음을 또 이렇게 몰라주면은 이 사람은 이제 받는 사람이 이 마음을 느꼈지만 너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라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그냥 이렇게 너가 설거지하는 게 당연하지 또 이렇게 생각하면 또 해주는 사람도 난 너를 소중하게 생각해서 해주는 건데 뭔가 그 사람도 이제 뭔가 좀 서운할 수 있고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작은 행동들이 사랑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바로 생각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제 아내가 예전에 말해준 건데 분명 많은 부부가 겪는 일입니다. 제 아내는 저보다 몇 분 먼저 침대에 들어가요. 양치도 하고 다 준비하고 누워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막 침대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그녀가 말하죠. 물 좀 가져다 줄 수 있어. 그때 만약 제가 짜증내면서 아니 너도 가져오면 되잖아. 나도 이제 누우려던 참이야 라고 말하면 그 행동 하나가 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그녀가 말하기도 전에 제가 먼저 물을 떠다 놓는다면 그건 완전히 다른 메시지가 되죠. 당신이 곧 물을 원할 걸 알아서 미리 준비해뒀어라는 메시지. 그리고 그걸 티나게 보여주거나 칭찬받으려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해준다면 그건 엄청난 사랑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뭔가 사소한 걸 기억해가지고 이렇게 해줘라. 제가 책에 쓴 에피소드 중 하나가 있습니다. 한 클라이언트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언제 결혼이 끝났다고 느꼈나요? 우리는 정말 힘든 과정을 함께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래놀라가 있었어요. 아침마다 요거트에 그걸 넣어 먹었고 그걸 파는 가게는 딱 한 곳뿐이었어요. 남편은 항상 그걸 사다 줬어요. 이러한 그래놀라, 요거까지 이거 딱 기억할 정도면 굉장히 이제 사랑꾼 아닌가? 그래놀라 봉지가 거의 비면 어느 날 갑자기 세 봉지가 딱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게 너무 받는다고 느껴졌어요. 그는 그걸 말도 없이 해줬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사건이 시작되죠. 그래놀라가 다 떨어졌는데 세 봉지가 안 나타났어요. 오케이. 처음에는 그냥 못 봤나 보다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일부러 제가 사오지 않았어요. 혹시나 싶어서. 그리고 며칠 더 지났는데 그래놀라가 계속 없었어요. 그때 저는 이거 끝났구나 라고 느꼈어요. 이거 아유
아니, 보통 이렇게 한쪽 편을 잘 이렇게 안 들고 싶은데, 이거는 진짜, 이거는, 아.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당신은 남편에게 어떤 작은 행동을 해줬나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말했어요. 국악 성겨요, 씨. 저는 그 말을 듣고 커피를 뿜었습니다. 정말 뿜었어요. 그녀는 계속 말했어요. 우리가 데이트하던 시절, 그리고 결혼 초기에는 그걸 자주 했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그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아이들이 생기고 단 둘이 있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그걸 할 기회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럼 오늘 밤에 같이 하자라고 말하곤 했죠. 그러면 둘 다 즐길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그게 그의 입장에서는 내 그래놀라 같은 거였겠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여자 입장에서 이제 그래놀라 정도의 약간 그러한 어떤 서로 이제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거였다라고 이제 여자가 이제 생각했다는 거죠. 물론 이 둘을 같은 무게로 놓자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상대방에게 사랑받는 느낌을 주는 작은 행동이라는 점이 이게 핵심이에요. 서로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 느낌. 근데 이게 그게 서로가 이제 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서로 사랑받는지에 대해서 다른 걸로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상대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상대를 먼저 배려하기 위한 행동들, 그게 정말 큰 차이를 만들죠. 상대를 존중하는 간단한 방법들.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그 행동을 해주는 사람에 대한 인정, 감사, 그리고 대가표입니다. 서로가 서로한테 어떤 행동이 오래 지속되면 우리는 익숙해져 감사도 안 하고 그 가치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문제예요. 상대는 언젠가 나는 이제 당연한 존재인가 라고 느끼게 시작하죠. 그런데 이런 행동들은 너무 단순합니다. 정말 쉬워요. 하지만 효과도 강력합니다. 우리는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큰 이벤트에만 크게 집중하지만 진짜 관계를 살리는 건 그 사이사이에 있는 작은 말과 행동들이죠. 예를 들어 지금 당신이 아내에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와 결혼했어 라고 묻지 않다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제 아내는 아마 웃긴 얼굴 사진을 보내면서 그래 네가 데려간 여자다 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게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게 다요. 그게 관계를 살립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당신이 이미 자주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비용이 드나요? 아무것도 안 들어요. 그저 마음을 조금 내주는 것 뿐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정말 기뻐. 당신이 있어서 정말 기뻐. 당신이 나를 선택해줘서 정말 기뻐. 그게 얼마나 어렵냐고요? 그게 얼마나 어렵다고요? 정말 작은 비율의 노력입니다. 얼마나 어렵다고 이런 얘기 하라. 그리고 만약 그게 비밀이라면은 그 연결을 계속 붙잡아두는 비밀이라면 만약 그것이 거대한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여행을 정기적으로 가야 한다거나 아주 형식적인 데이트 나이트를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만약 그것이 거대한 것들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여행을 정기적으로 가야 한다거나 아주 형식적인 데이트 나이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 이 작은 행동들이라면 어떨까요? 처음 연애할 때 이런 작은 행동 하나에도 발끝까지 전기가 오죠. 누군가가 나를 보고 나에게 감탄한다는 느낌. 그건 정말로 아름다운 감정입니다. 왜 그걸 유지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럴 게 뭐가 있죠? 최악의 경우라 해봤자 상대가 별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을 써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최악의 경우라 해봤자 그 사람이 그걸 모르는 정도다. 그것뿐이다. 그리고 그게 괜찮아요. 그걸로 크게 손해보는 것도 아니죠. 요즘 제가 스스로 많이 돌아보고 있는 게 있어요. 작은 선택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엄청 큰 영향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조용히 집에 머물며 휴식을 택하는 것 혹은 장기적인 목표에 가까워지는 결정을 하는 것 이런 의도적인 순간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돈을 어떻게 쓰는지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뭐야 갑자기 이쪽으로 넘어간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 넘어가. 우리가 부모의 패턴을 반복하는 이유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들 대부분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자랐는가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저희 엄마는 정말 놀라운 분이었고 집안의 생계도 책임지고 매일 아침 저녁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을 손수 요리해주고 학교도 데려다주고 숙제도 봐주고 정말 모든 걸 해주셨어요. 제가 가진 좋은 점은 전부 엄마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해주던 걸 저는 그냥 생활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결혼을 했을 때 제 아내도 요리를 정말 좋아하고 그걸 사랑의 표현 방식으로 사용하긴 했지만 저에게 따뜻한 집밥은 그냥 당연한 일이었어요. 즉 아내의 사랑의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걸 기본값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나를 그렇게 키웠으니까. That's right. 당신은 물속에 있는 물고기였던 거죠. 물을 인식하지 못하는. 맞아요. 전혀 보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요리하는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아내에 대한 감사함이 커졌고 심지어 제 어머니에 대한 감사도 달라졌어요. 평생 그걸 해주셨던 분이니까요. 정말 큰 선물이에요. 당신이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면서 어머니를 바라보는 관점까지 함께 깊어졌다는 게요. 그게 제가 말하는 사랑에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저도 제 아들들이 태어났을 때 전 아내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라봤어요. 그녀는 더 이상 대학 시절 데이트하던 여자나 결혼한 아내가 아니라 엄마였어요. 그리고 저와 똑같은 강도로 이 작은 생명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파트너에 대한 연결이 더 깊어지죠. 그리고 그 경험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줍니다. 오케이. 부모의 패턴은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한다. 그런데 당신이 말한 그 경험과 동일한 메커니즘이 사람을 나쁜 관계로 끌어들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릴 때 부모가 알코올 중독이었거나 폭력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면 그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그걸 정상이라고 인식합니다. 이거는 근데 진짜 보면은 정말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 부모님에 대해서 별로 내가 어떤 부분에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 이게 뭔가 이렇게 정상처럼 느끼는 경우가 더 많겠지만 이거나 물론 이 경우가 더 많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이걸 너무 싫어해서 이제 컸을 때 이 근처에 조금이라도 이 비슷한 환경이 되는 걸 너무 싫어해서 극도로 싫어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조금 약간 이거는 살짝 반반. 그래서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자라 원래 이런 거지. 이런 식으로요. 저는 25년 동안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를 모두 맡아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면책을 주려는 건 아니지만 99%의 경우 그 사람의 폭력이 일상적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게 정상이라고 배운 거죠. 그러니까 폭력의 가해자의 경우에는 99%는 내가 위에서부터 계속 맞아왔으니까 앞으로도 이제 뭔가 때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대 같은 것도 보면은 막 옛날 군대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조인트 까고 이런 거 굉장히 이제 자주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내 위에는 나보다 훨씬 더 심하게 까이고 그때는 빠따질도 있었는데 조인트 깐 거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사랑을 배우지 못한 채 어른이 된다. 우리가 성장하며 배우는 이런 패턴들이 좋을 수도 있고 끔찍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는 사랑을 배우지 않는다는 거다. 학교에서 대수학은 배웠지만 어떻게 사랑하는가, 어떻게 사랑받는가, 어떻게 깊은 관계를 만드는가 이런 거는 한 번도 배우지 못했죠. 우리는 현장에서 배웁니다. 실전에서. 그리고 주변 어른들의 행동으로 보며 배운다. 지금 그 옷에 배에다가 물을 쏟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축축한데 이거 오케이 오줌 쌌다고 생각하고 계속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 사랑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남성성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가 읽은 내용 중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어요. 남자들은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가 딱 2번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배우자가 임신했을 때, 그리고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혹은 아이가 어릴 때. 말이 되죠. 제 관찰도 완전히 일치한다. 저는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말하자면 불륜 박사학위 같은 걸 갖고 있어요. 양쪽을 다 봐왔습니다. 바람을 피운 사람, 바람을 당한 사람 전부요. 그 이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 하나의 이론이 있습니다. 제가 흥미로웠던 건 바람을 피우지 않은 남성 친구들에게도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는 점이에요.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자신이 우선순위 2위로 밀린 느낌이에요. 정말 견디기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가장 최고의 그 여자한테 가장 최고의 그거였는데 갑자기 이제 아이가 태어났으면서 살짝 이렇게 순위로 밀려나는 그 느낌. 그리고 이건 사실 수업으로 배워도 될 만큼 예상 가능한 상황이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요? 아기가 태어나면 당연히 1순위가 아기죠. 도와줘야 하는 작은 생명체니까요. 그리고 사실 남편 입장에서도 아기가 1순위 되는 걸 바라죠. 그러다 보니 왜 나는 섭섭함을 느끼지 하는 죄책감도 따라와요. 그런데 저는 그 감정이 너무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리고 그 감정은 배우자를 방어적으로 만들지 않으면서 충분히 표현될 수도 있어요. 당신은 아내가 아이를 그렇게 사랑해주길 바라죠. 그리고 당신도 아이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에게서 조금 뺏긴 사랑과 관심이 조금 아프게 느껴지는 건 너무나 인간적입니다. 그리고 그걸 예쁘게 표현하면 얼마나 멋진 말이 될까요? 하지만 만약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나 요즘 소홀해진 느낌이야. 그럼 아내의 반응은 당연히 이렇겠죠. 내가 어떻게 더 하라고. 손도 2개고 시간도 부족하고 잠도 못 자고 몸도 박살나는데 이제 당신까지 챙기라고. 이 반응 너무나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게 뭐 아다르고 어다르듯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가 이제 상대방한테 그렇게 되는 느낌이다. 강요하는 느낌이다. 하지만 표현만 조금만 바꿔도 그 의미와 울림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당신이 이 모든 걸 해내는 걸 보면 다시 당신에게 반하게 돼. 이 많은 것들을 균형 잡으며 우리 아이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걸 주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탄하게 돼. 그리고 마지막히 근데 내가 좀 유치하고 어른스럽지 못한 것도 있는데 당신의 따뜻함이 조금 그리워. 우리도 서로 다시 만나는 시간을 어떻게든 만들어 보고 싶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럼 어떤 배우자가 그러겠어요? 그건 나도 원해. 라고 자연스럽게 대답하죠. 역시 이 변호사 아저씨여서 그런가 말을 굉장히 잘하시네.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너무 공격적이에요. 항상 누군가를 경계하고 방어 자세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대화를 잘 못해요. 모든 말을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말이 방어를 유발하죠. 하지만 말투만 바뀌어도 상대는 전혀 다르게 느낍니다. 저는 정말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을 조금 바꾸면 관계가 깊어질 수 있다고 믿어요. 처음 사랑했던 순간으로 돌아가는 법. 우리가 감정을 표현할 때 항상 부족한 점,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두곤 합니다. 우리 요즘 이거 안 해.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어디 갔지? 이런 방식이죠. 근데 이런 말투는 관계의 모자람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반대로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다시 연결하고 싶어. 우리 그거 다시 해보면 좋겠어.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아요. 며칠 전에 갑자기 생각났어. 우리 그날 산책 갔다 온 거 기억나? 정말 좋았지.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 사람은 순간적으로 되돌아갑니다. 몸이 기억하거든요. 정말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가 저녁 식사에 커플끼리 모이면 때때로 어떤 커플은 온도가 딱 느껴지죠. 아, 오면서 싸웠구나. 바로 알 수 있어요. 이것도 지하철이나 어떻게 이렇게 버스 정류장 같은 데 지나다니다 보면은 많이 느껴지던데. 아무튼 그럴 때 제가 실험적으로 항상 해보는 질문이 있어요. 두 분은 어떻게 만났어요? 그럼 신기하게도 둘의 표정은 순간 부드러워져요. 그들은 바로 그때로 돌아간 거거든요. 처음 만났던 순간으로. 그리고 그 감정이 현재 조금 더 흘러옵니다. 이걸 배우자에게도 할 수 있어요. 문제를 지적한 대신 우리 그때 기억나 참 좋았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논쟁을 다시 해석하는 과정 그리고 관계를 시작하는 능력의 일부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자아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져요. 우리는 사람이 구걸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 필요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 약해 보이는 거, 이렇게 보이는 걸 너무 싫어하죠. 그래서 자아 때문에 취약해지는 걸 두려워합니다. 맞아요. 바로 그 취약성, 그게 무섭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걸 모든 관계에서 힘들어합니다. 제 오랜 비서인 테레사는 아주 오랫동안 저와 함께 일했고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녀가 제 사무실의 브레인이라고 해도 될 만큼 모든 걸 잘 운영해줘요. 그런데 제가 아주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가끔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 너무 어렵습니다. 내 점심 좀 데워줄 수 있어? 그녀는 이걸 수백 번도 더 해주겠다고 말해왔고 도와주는 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남편이나 아이들에게도 그러고 주변 사람들도 그러고 그건 그녀의 성향이다. 근데도 저는 그 작은 부탁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니까요. 나에게 도움이 필요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뭔가 나의 어떠한 약함처럼 느껴지는 게 싫다. 그냥 그 점심 그 데우는 거 그 부탁하는 것조차 부탁하는 순간 나는 취약해진다, 약해진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이 생기죠. 만약 그녀가 지금 바빠서 못 해준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 실망감은 아주 어린 시절의 상처 같은 감정입니다. 필요한 걸 용기 내서 요청하는데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감정이죠. 맞아요. 그리고 이런 취약함을 꺼내는 일은 올바른 사람과 함께일 때 비로소 더 자주 시도해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고치는 방법은 시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취약했을 때 상대가 제대로 반응해주면 그 경험이 쌓여서 관계의 친밀감이 더 깊어지는 거군요. 예를 들어 제가 용기 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미안한데 정신이 업무 없어서 그래. 혹시 점심 좀 데워줄 수 있을까? 그러면 그녀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물론이죠. 당연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예쁜 쟁반을 음식에 담고 작은 음료도 하나 챙기고 칩도 조금 담아와요. 그럼 정말 사랑받는 느낌 받습니다. 보살핌 받는다고 느껴진다. 이건 단순한 일을 넘어서 나는 보인다, 나는 고려된다, 나는 돌봄을 받는다 라고 느끼게 해주죠. 그리고 그럼 저는 그녀에게 더 잘해주고 싶어져요. 씻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그럼 쉬세요 라고 하죠. 그녀가 항상 저를 챙겨줍니다. 저도 당연히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근육 같은 겁니다. 쓰면 쓸수록 강해지는 근육. 이런 걸 오랫동안 함께한 커플들은 정말 끈끈한 유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런 커플들은 제 사무실로 절대 오지 않죠. 만약 당신이 현대적 결혼 계약서를 만든다면 무엇을 넣고 싶나요? 저는 변호사니까 완전 장문의 계약서를 쓰겠지만 몇 가지 핵심 조항은 꼭 넣을 겁니다. 첫 번째, 주간 체크인 의무화. 구조도 명확히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요. 이번 주에 내가 한 행동 중 당신이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기. 이번 주에 당신이 덜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한 내 행동을 말해주기. 이번 주에 내가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한 가지 말해주기. 왜냐하면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에 익숙해지고 싶거든요. 배우자는 하나의 직업이고 하루하루 배워야 하는 기술입니다. 확실히 본질은 이런 쪽에 더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상대방을 진짜 이렇게 원하고 뭔가 더 배려하고 약간 이런 쪽에. 두 번째 조항.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말은 사랑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기본 전제로 받아들이기. 상대가 듣기 싫은 말을 할 때도 그것이 공격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한 말로 받아들이기. 우리가 서로 선택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 서로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사랑은 결국 빌려온 것이지 영구적으로 보장된 게 아니거든요. 세 번째, 문제가 작을 때 말하기. 문제가 커지기 전에 바로.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섹스입니다. 섹스는 커플을 붙잡아주는 접착제예요. 룸메이트와의 차이가 바로 그거죠. 많은 남성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섹스를 거의 안 해요.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 오직 섹스할 때만 나를 만져요. 스킨십이 전적으로 섹스의 전 단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사람들, 여자와 남자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얘기한다. 남자는 섹스를 거의 안 한다. 여자는 섹스를 하긴 하는데 이제 진짜 섹스할 때만 나를 만진다. 이 얘기. 연애 초반에 키스만 몇 시간씩도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즐거웠는데. 좋은 관계에는 그런 비성적 스킨십이 존재합니다. 손잡기, 포옹, 가까이 앉기 등. 그래서 계약서에 섹스의 횟수나 방식 같은 것을 넣진 않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쓸 겁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친밀함의 주요 대상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필요한, 제가 데이트할 때 이렇게 말하고 했어요. 내 고독을 빼앗을 거라면은 그 이상의 동반자를 제공해야 한다.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니까 그걸 뛰어넘는 친밀함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섹스나 스킨십 대상이 되기로 한 이상 그 약속도 지켜야 합니다. 물론 초기 연애처럼 전기가 찌릿찌릿한 감정을 수년간 유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버릴 것도 아니죠. 우리가 그 스킨십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대체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포르노 외에도 감정적 외도 같은 거.
이 관계에서 원하는 걸 못 받겠어. 하지만 그 얘기를 꺼내기 힘드니까 대신 작은 간식으로 때우자.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 남성들은 포르노에 몰입할 때 그게 대체 활동이라는 걸 여성들은 직감합니다. 이거 우리가 처음에 완벽함을 잃고 좋음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욕구와 단절의 연결고리.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왜 손을 안 잡아? 라고 말하면 상대는 바로 방어적으로 반응하죠. 맞아요. 그렇게 말하면 손을 잡고 싶은 마음조차 사라져요. 그러니까 왜 안 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하는 게 조금 더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말하기 방법이다. 하지만 그냥 부드럽게 상대의 손만 잡으면 누가 거절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행동을 해버리던가. 그래서 당신은 말하죠. 부정행위는 원인이 아니라 증상이라고요. 아까 전에 불륜이라든지 뭔가 돈 때문이다 얘기하는 거는 그냥 증상이고 진짜 사랑이 있고 하면은 진짜 뭔가 서로가 이렇게 좋으면은 사실 돈이 없어도면 그게 불편은 하겠지만 그게 무슨 큰 이유가 되겠어요. 아니면은 뭔가 좀 그런 것도 뭐가 불륜도 당연히 뭔가 안 하게 되고 상대방이 내가 불륜을 하면 상대방이 얼마나 아플지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하게 되고 뭔가 그런 식으로. 네, 저는 매우 높은 확률로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람 피우는 사람, 바람 맞은 사람 모든 경우를 실제로 보아왔고 그리고 사람들과 솔직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바람에는 항상 공허함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아내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항상 그녀를 사랑해왔다. 이건 제 문제다. 제가 느낀 공허함 때문이다. 그 사람들은 이 행동이 내 결혼에 영향을 준다는 생각 없이 단지 인간의 욕구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이건 결혼이랑 상관없어. 이건 내가 배고파서 먹는 것과 같은 거야. 이런 거야. 그러니까 바람을 피우는데 결혼 생활과는 좀 별개로 결혼 생활과는 유지하고 그냥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내가 지금 외로우니까 일단 조금 하자. 왜냐면은 뭔가 나에게 그런 욕구가 일단 있으니까 뭔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성욕, 식욕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다. 이렇게 욕구다. 그래서 저는 불륜을 단지 단절의 결과라고 봅니다. 파트너와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구를 얼마나 이해하나요? 약간 신비로운 부분이 있다. 왜 어떤 사람은 짙은 머리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금발을 좋아하고 왜 이런 이상한 취향을 우리에게 생기는 걸까? 우리는 모두 이상한 선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들을 확실히 존재하죠. 그리고 그게 프로이트 말대로 정말 기본적인 어린 시절에 무언가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순전히 화학적인 건지 누구에게 묻느냐에 따라 다르죠.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에게 신비합니다. 신비입니다. 저에게도 확실히 신비해요. 예를 들어 왜 가슴이 그렇게 매력적일까요? 아기일 때 외에는 실제로 기능을 하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것들은 저를 기쁘게 해요. 내 안에 무언가가 오 하면서 매력을 느끼죠. 왜 그런지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남성을 보면은 얼굴에 까끌까끌한 수염이나 멋진 턱수염이 있어도 저는 아무런 욕구를 느끼지 않지만 제 여성 친구들이나 게이 친구들은 너무 섹시하다고 하죠. 그건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일부예요. 그래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그걸 파트너에게 말로 설명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당신이 말한 그 결혼 계약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헌신과 열정. 방금 전에 당신이 말했듯이 사람에겐 욕구가 있고 우리는 먹고 싶은 욕구도 있고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남자 입장에서 정말 말이 됩니다. 그리고 남자에겐 구획화도 자연스러워요. 저는 종종 제 여자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남자에게 이건 그냥 이거고 저건 그냥 저거일 뿐이라고 서로 연결된 게 아니라고. 남자니까 바로 그렇게 느끼죠. 아 남자들은 조금 이렇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정말 제한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죠. 난 헌신을 욕구보다 위에도 헌신이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 말합니다. 난 욕구가 헌신을 앞서버려요. 하지만 둘 다 가질 수 있어요. 저는 정말로 욕구도 있고 헌신도 있는 상태가 가능하다고 믿어요. 둘 다 서로 충족될 수 있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제 책에 여기 혹은 이거 챕터가 있다. 그 챕터에서 결국 이렇게 말한다. 자신의 성적 욕구가 어떻게 변하는지 스스로 파트너에게 솔직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면 선택지는 단 2개뿐이다. 그리고 둘 다 끔찍하죠. 욕구 없이 살거나 다른 곳에서 축축하거나 아무도 1번을 원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2번은 아주 위험한 영역이다. 2번은 이제 뭔가 바람의 영역이 되겠고 1번은 이제 뭔가 욕구 없이 사는 거는 아무래도 계속 욕구가 올라오는데 그걸 이제 무시하고 살아야 하니까 아무래도 힘들겠죠. 이 대화가 어려진 이유는 지난 50년 동안 남자는 무엇인가 여자는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크게 변했기 때문이다. 이건 지금도 여전히 복잡한 영역이다. 오케이 계속 제가 성장했을 때 남자에게는 선택지가 2가지뿐이었다. 리처드 시몬스 혹은 이스트우드. 이게 뭔가 어떤 남성성에 대표되는 2가지의 측면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당신은 극도로 냉정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거나 아니면 동성애자로 취급하거나 그러니까 극과 그 완전히 사이코패스 그냥 그 완전 그게 되거나 아니면은 완전 그 게이가 되거나 딱 그 둘뿐이었다 남자는. 그리고 이제 사회는 다행히 깨닫게 됐죠. 모든 사람 안에 남성성과 여성성이 각기 다른 비율로 존재한다는 걸. 그리고 우리는 남자와 여자를 정리하던 그 오래된 모델들이 사실은 감옥 같은 역할을 했고 불평등하고 부당한 결과를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남자들이라고 그 여성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게 아니고 여자라고 남성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 모델을 버린 걸 박수쳐요. 모든 남자가 그런 건 아니다. 모든 여자가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건 큰 진전이죠. 하지만 우리가 종종 과하게 교정하듯이 이번에도 너무 멀리 간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래도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니까 남성 호르몬이 남자가 여성 호르몬이 나온다고 해도 남자고 여자가 남성 호르몬이 나온다고 해도 여자니까. 저는 제 여성 친구들 그룹에서 한 남자가 어떤 행동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남자 입장에서 얼마나 명확한지 알기 때문에 아,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아니야, 그는 이걸 의미한 거야. 라고 말하곤 해야죠. 그러면 모든 여성이 정말 그런 의미였어. 라고 놀랍니다. 마치 제가 그들이 모르는 언어의 로제타 스톤을 찾고 있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서로가 같은 말을 해도 받아들이는 게 완전 달라. 왜냐하면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반대 방향도 똑같이 적용된다. 제 사무실에는 여러 세대의 여성들이 함께 일하는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제가 문화 인류학자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마치 야노마모 부족을 관찰하듯이 러거리 미드가 된 것처럼요. 저는 완전히 다른 행성에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얼마 전 직원 중 한 명이 데이트 이야기를 했어요. 그녀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그 남자가 같이 일어나려다가 말더라. 일어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헷갈리는 것처럼 보였어. 그랬더니 다른 젊은 여성이 와, 그거 나 너무 좋아해 하더군요. 이걸 왜 좋아하지? 남자가 일어나려다가 갑자기 만 걸 왜 좋아하지? 저는 그게 정말 이상하게 들리면서 또 한편 이해가 됐어요. 그 행동엔 취약함, 기사도 같은 배려심, 어색하고 자기의식적인 모습이 섞여 있거든요. 아, 여자가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려다가 만 그런 모습에 약간 머뭇머뭇거리는 그거에서 나오는 건가?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만약 내가 다른 남자에게 데이트 코치를 한다면 이런 작은 행동들을 가르쳐야 한다라고요. 하지만 이걸 하려면 먼저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상대성에 대해 이해에는 분명 한계가 있고 신체적 호르몬적 차이가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남성으로서 남성들의 성적 경험을 보면 이건 정말 더 단순하고 축소적입니다. 우리는 정말 기본적이에요. 식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좋아, 끝났어, 이제 됐어, 이런 느낌이죠. 반면 제가 관찰한 여성들의 경우 오늘 좋았던 게 이틀 후에는 전혀 안 좋았을 수 있어요. 그건 호르몬의 영향도 있을 거고 기타 여러 요인도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같은 성별끼리의 결혼은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덜 복잡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성관계에서는 우리는 서로 완전히 다른 존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좋은 의사소통 없이는 어떻게 그 언어를 배울 수 있을까요? 피하고 있던 대화를 어떻게 시작할까? 맞아, 정말 자주 듣는 말이 그는 더 이상 소통하려 하지 않아요. 그녀가 대화를 원하지 않아요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누구든지 대화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즉시 받아들일 수 없더라도 결국에는 반드시 대화를 해야 한다. 첫 데이트부터는 힘들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이 사랑에 대한 대화의 흥미로운 출발점이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두 개가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인과관계도 없다. 결혼이 더 깊은 사랑을 보장해주지도 않고 바람을 덜 피우게 해주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다. 결혼을 한다고 더 깊은 사랑도 아니고 더 낮은 사랑일 수도 있고 결혼을 하면 또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더 바람을 피우게 어떻게 조장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혼이란 게 만능 해결책이 아니야. 하지만 결혼이 주는 출발점이다. 어떤 순간에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빠져서 80억 명 중 당신을 선택한 거다. 그것은 엄청난 것이다. 뉴욕에는 식당이 너무 많다. 저는 선택지 때문에 마비될 때 있다. 그런데 결혼은 80억 명 중 한 명을 선택하는 일이다. 그래서 결혼에는 엄청난 호의와 연결감이 깔려있다. 제가 책을 썼을 때 그건 위기에 처한 사람을 위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책이죠. 결혼 선물로 주는 책 같은 거요. 새 차를 샀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차를 평생 타야 한다면 당신은 정비를 잘할 겁니다. 오일도 갈고 타이어도 체크하고, 왜냐하면 이건 평생 탈 단 한 대의 차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는 날 더 이상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말할 때 그건 대부분의 이전의 방식의 소통이 방어적 반응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시점에서는 둘이 정말 잘 소통하고 있었을 텐데 그 줄거리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누군가 자기 결혼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 사람이 영웅도 아니고 악당도 아닐 때 그때 제가 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겠구나 하는 순간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당신에게 당신의 결혼에 대해 말해보세요 라고 말했을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한다면 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더 잘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 완전히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고치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출발점에 있는 거다. 그런데 이건 이혼 상담실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태도다. 이혼하려고 오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한다. 나는 후광이 있고 상대는 뿔이 있다. 그러니 시작해보자.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상대가 다 잘못한 거다. 그러니까 얘기해보자. 나 너무 억울하다. 나 이 결혼 생활이 너무 억울하다. 그러니까 사실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이 결혼 생활에서 나 진짜 뭔가 손해보고 있다. 나 억울하다. 이렇게 느끼면은 뭔가 좀 이렇게 약간 삐그덕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랑에게서 우리가 스스로 하는 거짓말. 맞아요. 저도 상담을 하면서 맞아요. 저도 상담을 하며 같은 일을 겪고요. 커플이든 개인이든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상담사에게 조작된 상태로 가져오죠. 정확하게 말하면 조작된 것보다 이제 자기가 느끼는 그 상태로만 이제 들고 오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렇게 느끼고 난 이게 너무 억울해.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못됐어. 상대방도 아니 제가 먼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게 너무 억울해. 그러니까 서로가 억울한 상태에서 오는데 이제 그게 자기에게 계속 이렇게 한정돼서 이제 맞춰주다 보니까 뭔가 좀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삐그덕거리는 게 아닌가. 어떤 사람이 심장이 부서졌어요 하면서 찾아오고 시간 지나면 그 사람이 상대방에게 받았다는 이메일을 저에게 보여줘요. 그 이메일을 읽어보면 상대방은 정말 사력있고 감정적으로 성숙하고 문장도 명확하고 진심 어린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저도 이렇게 들려요. 잠깐만, 당신이 말하던 그 악마 같은 사람이 이 이메일을 보낼 사람이 맞아? 하지만 그들이 이 이메일을 보내주는 건 어떤 맥락에서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가장 위험한 거짓말은 우리가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거짓말이다. 맞아요. 그 거짓말은 우리 생존을 위해 필요할 때도 있다. 게다가 우리는 때때로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그냥 나는 이렇게 느껴 라며 붙잡고 있다. 그쵸? 자기 자신한테만 사실인 어떠한 그 관점을 꽉 붙잡고 있는 이유는 그게 무너지면 우리가 무력해지고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그 대부분은 우리가 통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통제감을 느끼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다.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상대방은 내가 아니니까, 내가 통제하지 못하니까, 근데 이제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싶어하는 약간 그런 건가?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 통제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저는 그게 핵심이라 생각해요. 혼돈 속에서 평온과 기쁨을 찾는 법을 배우는 것. 눈 속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당신의 삶에서 기쁨이 줄어들 뿐이고 눈은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는 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 그 웃어라, 온 세상이 너와 함께 울어라, 너 혼자 울게 될 것이다, 약간 그런 거. 그 올드보이에 나오는 그 인트로에 나오는 그 대사. 마찬가지로 혼란 속에서 평화를 찾지 못하면 평화는 줄어들고 혼란은 똑같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혼란은 바로 통제의 부재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비유네요. 저도 그 말을 정말 좋아해요. 수도원에서 배운 적이 있다. 인도 북쪽에서 남쪽까지 48시간 넘게 기차를 타고 이동한 적이 있다. 중간중간 정차하면서. 그리고 인도 기차의 화장실은 상상 이상으로 더럽습니다. 거의 하수구 수준이다. 그래서 저는 3일 동안 금식해야겠다. 아예 먹지 않으면 화장실도 안 가도 되니까 라고 결심했죠. 사람들은 내 자리 주변에 바닥에도 누워있고 짐과 바퀴며 별의별 것이 다 놓여있다. 전혀 움직일 공간이 없다. 그래서 전 정차할 때마다 내려서 조용한 곳을 찾아 명상했다. 기차 안에서는 도저히 집중할 수 없다. 그런데 제 스승님이 묻더군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제 말했죠. 정차할 때 잠시 내려서 조용한 곳을 명상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얘기했다. 삶은 조용한 정차 구간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기차 안이 더 가깝지 않겠느냐. 그리고 깨달았죠. 기차 안에서 명상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구나. 아니 그냥 기차 살짝 멈춰가지고 밖에서 좀 기차 명상 좀 하면 안 되나? 당신 말과 정확히 같은 메시지예요. 혼란 속에 평온을 찾는 법. 맞아요.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말하죠. 우린 요즘 좀 힘들어서 둘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휴가를 갈 예정이다. 물론 그거 가치가 있다.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할 시간을 주니까. 하지만 그건 TV 프로그램 배첼러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아름답고 완벽한 환경에서 하루 종일 서로에게만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면 누구라도 사랑에 빠지기 쉽죠. 하지만 진짜 어려운 건 일상 혼란 속에서 연결을 유지하는 거다. 평온이 필요한 순간은 바로 그 혼란한 가운데니까요. 완벽한 고요 속에서 명상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건 본래 고요한 순간이니까요. 우리는 혼란 속에서 평온을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기차 안처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해보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뭔가 요약하면은 그러니까 아까 서로 이렇게 바쁜 와중에 뭐 여자는 여자 할 일이 있고 남자는 남자가 할 일이 있고 그런 와중에서도 서로 이렇게 그 혼란스러운 자기 직장 생활하면서도 아니면 사회에 어떤 사람들이랑 치이면서도 아니면 집안일 하면서 일하는 게 많은 그런 상황에서도 서로에게 연결되어야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해야 한다. 그런 혼란 속에서도 서로에게 어떠한 그 연결되고 어떤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그 느낌이 있어야 한다. 그 뭔가 붉은 실처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그런 느낌. 프리너, 혼전 계약서를 해야 하는가? 모든 사람이 프리너를 해야 할까요? 그냥 예를 들어 미국은 법이 세가지고 이혼할 때 무조건 반반하는 건데 그것처럼 반반하지 않겠다 같은 그런 것들, 그런 혼전 계약서를 쓰는 거. 네, 사실 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답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미 프리너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도 프리너이 있고 모든 사람이 프리너이 있다. 그게 직접 작성한 거든 아니면 정부가 작성한 프리너이든. 혼전 계약서란 두 사람이 결혼이 죽음 이외의 방식으로 끝났을 경우 적용할 규칙을 정해놓은 계약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하지 않더라도 그 국가에서라도 어떻게 어느 방식으로 정해져 있죠. 이상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 같지만 100% 정확한 정의다. 모든 결혼은 두 가지 중 하나로 끝납니다. 죽음 혹은 이혼. 당신은 당연히 죽음으로 끝나길 바라죠. 이상하게 들리지만 사실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함께하자고 맹세하니까요.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규칙이 적용될지 이미 정해져 있다. 그 규칙을 누가 쓸까요? 당신인가요? 혹은 당신이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정부 혹은 어떤 사람인지조차 모르는 미래의 정부인가요?
우리 모두 동의하죠. 정부에 문제가 많다는 걸. 누구나 DMV에 가보면 압니다. 와, 이 사람들이 모든 걸 관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리가 없죠. 그렇게 비효율적인 곳이 당신 결혼의 규칙을 누가 만들게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프리너비 없다면 당신이 하는 말은 이것과 같습니다. 정부가 지금부터 그리고 미래에도 내 결혼이 끝날 때 적용할 규칙을 정하도록 믿겠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전혀 합리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규칙을 정해가지고 땅 때려 박는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혼율이 높은 미국에서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오히려 개개인의 각자의 상황에 맞게 혼전 계약서를 쓰는 거를 만드는 그 어떠한 게 되어야 돼. 그런 문화가 좀 되면 더 좋겠다. 사람들이 정말 하는 말은 이것이죠. 나는 지금 이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냥 식당에서 뭐 주든 먹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프리덤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교육받았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프리덤 쓰는 건 우리 관계의 지속성을 스스로 믿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혼전 계약서를 쓴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이별을 생각해두고 결혼을 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그런 여지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게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이라고 느껴져요. 전문적인 관점에서도 그래요. 프리너브로 돈을 많이 버는 이혼 전문 변호사는 없습니다. 이건 그리 돈이 되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진짜 돈이 되는 건 소송이다. 오히려 이혼할 때가 더 돈이 많이 된다. 법정에서 서로를 갈갈이 찢어놓을 때 변호사들은 큰 돈이 벌어요. 프리너브나 조정은 변호사에게 거의 돈이 안 됩니다. 오히려 프리너브는 이혼 절차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변호사 수입을 줄여듭니다. 왜냐하면은 변호사한테 다가갈 때 그냥 저희 이렇게 혼전 계약서 썼는데요 하고 끝하면 변호사가 할 일이 거의 없으니까. 하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프리너브를 점점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건 정말 건강한 변화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당신이 지금 설명한 방식이 사람들이 관점을 바꾸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결혼을 사랑의 선언으로만 받아들이지만 사실 결혼은 국가와 맺는 계약이기도 하죠. 우린 그걸 잊고 살아요. 결혼은 당신 인생에서 죽음 다음으로 가장 법적으로 중대한 상황이다. 맞다. 집을 살 때 수많은 서류에 서명한다. 근데 결혼할 때는 단 한 장의 안내문도 안 준다. 아무 설명도 없다. 사람들은 결혼하고 나서 이혼 절차에 들어왔어야 자신이 어떤 법적 계약을 맺었는지 비로소 알게 된다. 최악의 타입입니다. 싸우고 있을 때 처음으로 싸우는 법을 배우는 꼴이니까. 그래서 저는 늘 말해요. 결혼을 앞둔 모든 사람에게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 사람 말 진짜 잘하네. 변호사여서 그런가? 프리너비 없으면 결혼은 당신이 평생 맺는 가장 중요한 계약이 됩니다. 하지만 그 계약은 당신 동의 없이 정부가 언제든 내용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 변화에 거부할 권리도 없습니다. 집, 임대차 계약처럼 그 조건 싫은데요? 그럼 안 할래요? 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미리 현재 계약서를 작성하든지 아니면 정부를 따르든지 약간 이렇게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루면은. 결혼 계약서에는 그런 선택권이 없거든요. 정부는 결혼 규칙을 원할 때마다 바꿀 수 있고 당신은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한다. 프리너브 없이 결혼한다는 건 정부가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내 결혼의 규칙을 마음대로 정해도 좋다고 신뢰하는 것과 같다고. 근데 정부는 사실은 그 개개인의 사정을 모르고 그냥 하나의 어떠한 보편적이라고 어떻게 생각하는 그냥 그 결혼하는 그 부부들에게 적용하는 그냥 그런 보편적인 규칙으로 딱 때려 박으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딱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프리너브는 그 권한을 정부에서 가져와 두 사람에게 되돌려주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프리너브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돈도 얼마 안 들어요. 진짜 어려운 건 그 대화를 꺼내는 거다. 그쵸. 왜냐하면은 이제 그 얘기를 꺼내면은 이제 상대방이 뭔가 나랑 결혼하고 굉장히 이제 하하호호 앞으로 이제 장밋빛 미래만 있을 것 같이 생각하면서 결혼을 한 건데 뭔가 이제 그렇게 이혼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들게 만드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혼전 계약서를 어떻게 이제 꺼낼 것인가 상대방한테. 제 친구도 결혼했는데 프리너브 하기로 했다. 그 친구가 말하기를 그 대화를 꺼내는 것이 정말 어렵고 불편했는지 얼마나 어렵고 불편했는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겨울이어가지고 지금 살짝 코가 막혀가지고 뭔가 이 딕션에 약간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좀 굉장히 이게 발음하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하지만 그는 말했어요. 그 대화가 실제로 앞으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마주해야 할 가장 어려운 대화들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둘에게 길러주었다고요. 정말 그래요. 저는 실제로 많은 의뢰인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어떻게 꺼내야 할지조차 모르겠어요. 저는 금융업계 사람들을 많이 대리합니다. 대부분 남성이고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고소득층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결혼한 상대는 요가 강사거나 예술가거나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이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결혼에 자신이 있어요. 이 사람들 정말 사랑해요. 그렇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죠. 하지만 동시에 저는 저 자신을 어느 정도 보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일에는 엄청난 모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보다 훨씬 위험 감수 성향이 강하죠.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결정을 하기도 하고 거대한 규모의 베팅도 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 결혼에는 어떤 규칙을 적용해야 될까? 그리고 그 규칙은 우리 둘이 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 말을 꺼내는 순간 상대는 보통 이렇게 반응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왜 그걸 논의해야 하죠?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할 거라면서요. 그리고 상대는 종종 프리너브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프리너브 당신에게 유리하고 나에게는 불리하다 이런 생각이죠.
하지만 이 순간에는 아무도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상대가 프리너브를 반대하는 이유는 겉으로는 논리적이지만 실제로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그들은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프리너브를 원하지 않아. 왜냐하면 나중에 당신에게서 가능한 많이 가져가고 싶으니까.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애초에 이렇게 말하면 바로 그 결혼이 성사되지 않겠죠?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왜 프리너브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할 텐데. 당신은 주식에는 그렇게 과감히 투자하면서 왜 우리 결혼에 베팅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거는 주식 투자와는 전혀 별개다. 주식에 투자하면 내가 잃을 수 있는 최대치는 내가 투자한 금액이다. 하지만 결혼은 미래의 나라는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되는 선택이다. 이건 사실 공매도에도 가깝다. 현실의 상한성이 없는 거죠.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미래의 당신이 어떤 모습일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쵸, 이게 만약에 공매도가 만약에 숏을 쳤는데 나중에 이제 얼마만큼 이렇게 해야 하는데 만약에 그 숏의 물량이 너무 많이 모이면은 사람들이 공매도를 너무 많이 해버리면은 아무래도 숏 스퀴즈가 발생하고 계속 이제 그 가격이 그 순간에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상승해버려가지고 이제 손실에 대한 상한성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뭐 그 게임스탑 사태랑 더 가깝다고 보면 된다. 이온이라는 게. 그러니까 숏 스퀴즈는 이제 그겁니다. 이제 공매도를 한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미래의 그 주식을 갖다다가 다시 그 사람한테 줘야 하니까 자기한테 숏을 그거를 대차해준 사람한테 다시 줘야 하니까. 근데 이제 그때 해줄 때 숏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너도 나도 다시 주식을 사야 하니까. 그래서 너무 이제 가격이 상승해버리는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의뢰인들에게서 비슷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프리넛 자체보다는 프리넛에 대해 나눈 대화가 둘의 관계에 더 큰 도움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저에게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프리넛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까요? 제가 늘 추천하는 훌륭한 접근법이 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믿는 문장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면 사랑을 시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혼전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애초에 시작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은 관계에서 안전함을 느껴야 한다. 저는 오랫동안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대리해왔다. 예외 없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대화를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각각 안전하다고 느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렇게 접근하면 사람들은 방어적이게 되기보다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나도 내가 정말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어떠한 조항을 걸 테니까 너도 그 조항을 걸어서 서로 합의를 보자. 결혼하기 전부터. 이렇게 뭔가 대화를 시작하면은 더 뭔가 이야기를 꺼내기 쉽고 상대방도 또 오픈 마인드로 받아들인다. 예를 들어 상대가 말합니다. 당신보다 내가 가진 게 적으니까 혹시 헤어지면 난 아무것도 없이 남게 될까봐 두려워. 그걸 누가 반박하겠습니까? 그건 너무 인간적이고 당연한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당신이 나와 있는 이유가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원해서 함께 있는 것이길 원해. 만약 상대가 나에게 떠나지 않는 이유가 떠나면 경제적으로 망할까 말하면 그건 진짜 안전이 아닙니다. 상대가 나와 함께 있는 이유가 온전한 선택이어야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도 받을 것이 있다면 모두에게 당신에게도 받을 것이 있다면 모두에게 당신에게도 받을 것이 있다면 모두 받을 수는 없겠죠?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서로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저는 이것이 사랑의 한 형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방식은 프리넛 대화를 시작하는 훨씬 건강하고 솔직한 접근입니다. 게다가 저는 진짜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고 싶어하는 진짜 말은 표현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걸요. 제 직업은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그 속뜻을 찾아내는 거다. 예를 들어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봅시다. 나는 아이의 양육권을 50대 50으로 갖고 싶어요. 나는 50대 50의 양육권을 원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의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퍼센트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저도 제 아이를 어렸을 때 이번 주 나는 아이와 47%의 시간을 보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자, 글러브 챙겨, 빌리. 우리는 나가서 3% 더 채워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죠. 완전히 비정상적인 분석 방법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진짜로 말하고 싶은 건 이런 말입니다. 나는 관계에서 소외된 부차적 부모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단지 주말에 재미만 보며 결정권 없는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중요한 결정에도 참여하고 힘든 부분도 함께하고 즐거운 부분도 함께하는 진짜 부모이고 싶어요. 이건 정말 가치 있는 마음이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정말 말하고 싶었던 속뜻이다. 우린 이런 속뜻을 솔직하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해버리면 어느 누구도 논쟁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거든요. 이건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이해되는 감정이기 때문에. 저는 25년 동안 모든 문제의 양쪽 논리를 계속 반복해서 주장해야 하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걸 아주 잘 알게 되었어요. 남자 편, 여자 편 다 나는 들어봤다. 사람들이 실제로 말하는 것은 대부분이 표면적 입장이 아니라 그 입장 밑에 숨은 원칙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 문제의 본질은 오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오해란 상대가 내 말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내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도 잘 모른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우린 예전처럼 섹스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결혼에서 아주 흔한 불만이죠. 하지만 그 말 아래 숨은 진짜 의미는 사실 너무 아름다워요. 그 말은 사실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다. 나는 그 부분이 우리 관계에서 정말 특별하다고 느껴. 그걸 잃으면 너무 그리워.
그러니까 그 섹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어져 있다고 느끼는다고 어떠한 한쪽 성이 그렇게 느끼는데, 만약에 한쪽이 끊어버리면은 이제 그 섹스 그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그 자체일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근데 그 밑에 있는 더 어떠한 이 마음, 이 본질적인 이 마음이 이게 끊기는 그런 느낌이 들면은 아무래도 힘들겠죠. 누군가가 당신에게 당신이 없으면 보고 싶어. 왜냐하면 당신이 있으면 내 삶이 더 좋아지니까 라고 말하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또 회사에 늦게까지 남아? 오늘도 또? 이러면 상대방은 바로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감동적인데, 또 회사에 늦게까지 남아 이렇게 말하면은 얼마나 상대방한테 상처를 받냐. 그리고 상대도 이렇게 반응하죠. 어쩔 수 없다.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리고 서로 더 멀어지게 된다. 나도 우리 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리고 나도 이렇게 보고 싶고 하는데 상대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이제, 뭐지? 나 이 결혼 왜 하고 있는 거지? 나 이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느끼고, 아무래도 상대방도. 하지만 그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좋은 배우자가 되고 싶어. 당신과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잖아. 그 책임이 너무 커서 무서울 때도 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혹시 내가 지나치게 하고 있는 걸까 걱정도 돼.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마음을 열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괜찮아. 당신이 실패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 이 얼마나 아름다운 대화입니까? 우리 모두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자아가 만든 좁은 시야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쁜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아껴서가 아니라 그걸 행복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라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이게 착각보다 뭔가, 예를 들어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어떠한 상대방이 이렇게 보고 싶었을 때, 막 예를 들면 나는 너랑 더 많이 보고 싶고, 이렇게 너가 뭔가 일을 더 많이 하고 하는 거를 당연히 알고 너무 리스펙트하고, 그치만 난 너가 너무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막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말을 못하는 이유가, 오늘도 야근하냐? 그 돈도 얼마 못 벌어오는데, 그치,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속뜻은 같은 거란 말이죠. 더 많이 보고 싶다라는 그 말. 근데 왜 자꾸 이렇게 후자의 말을 그렇게 하게 되냐면, 생각하면 뭔가 좀 내가 너를 이렇게 뭔가 못 보고, 뭔가 어떠한 그 전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미 내가 어떠한 마음이 상한 상태이니까, 그 마음을 상하고 한 그 마음이 너무 억울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표현할 때 이렇게 뭔가 배려하듯이 못하고, 뭔가 상대방을 원망하듯이 이렇게, 아니면 상대방을 어떻게 비하하거나 깎아내리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거기에 가깝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하신 말은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돈, 에너지, 고통을 이런 오해와 자기 불신 때문에 경험한지, 지금 말한 행동은 정말 핵심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분노를 설명하지 않았고 그냥 표출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억울한 것만 상대방한테 계속 얘기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늘 농담삼아 말하는 게 있는데요. 예전에는 중재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했어요. 하지만 소송이 더 수익성이 높다 보니 중재는 자연스럽게 뒤로 밀렸습니다. 또 저는 법정에서 일하는데 정말 능숙해졌기 때문에 그쪽이 제 전문 분야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중재할 때 저는 항상 제가 영어 번역가라고 농담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늘 셔틀 외교를 했거든요. 두 사람을 서로 다른 방에 놓고 각각 저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한 뒤 그 말을 상대방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번역해서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 안에 남자 여자 둘이 가둬놓고 이렇게 여자가 남자한테 얘기하는 거 이렇게 순화해서 남자한테 해주고, 남자가 여자한테 얘기하는 거 이제 순화해서 남자한테 해주고, 이렇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예를 들어 한쪽이 이렇게 말한다고 봅시다. 나는 그가 여자친구를 아이들에게 데려오는 게 정말 싫어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저는 다른 방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새로운 관계에 어떻게 노출이 되는지 대해 걱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당신이 새로운 관계가 생기면 당신도 같은 걱정을 할 수 있게 되겠죠? 하게 되겠죠? 그럼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 둘 다 진지하지 않은 사람을 아이에게 보여주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말하는 거죠. 맞아요. 당신도 아이들이 불안정함을 느끼지 않길 바라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쓸모있는 대화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만 살짝 바꿨는데도 이렇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뭔가 이렇게 마인드가 바뀌어버린다. 하지만 제가 그 두 사람을 같은 방에 두고 그대로 말하게 두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둘 다 즉시 방어적이 되고 입장을 고수하게 되고 바로 상대를 공격하게 됩니다. 전투 모드가 되어버립니다. 법정에서든 중재실에서든 가장 마음이 아팠던 순간이 있다면 뭔가요? 뭔가 저는 예민한 편이라서 마음 아픈 순간이 정말 많다. 하지만 직업적으로도 너무나 단련되어서 가끔은 그게 스스로도 놀랄 때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크게 흔들려야 할 일인데도 전혀 반응이 없는 자신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조금씩 무뎌진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하고 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뭔가 측은 진심도 들어야 하고 뭔가 안타깝기도 하고 해야 하는데, 너무 그런 모습을 많이 보다 보니까 좀 그런 감정에서 아무래도 좀 내성이 생겨서 무뎌진다.
그렇다고 제가 비인간적이기 때문은 아니고요. 만약 제가 감정을 다 느끼면서 일했다면 지금처럼 일을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제 친구 중에 소아종양 전문의가 있는데 제가 어느 날 그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 일을 하면서 하루 종일 울지 않아요? 매일 아픈 아이들만 보는데 저라면 거의 지옥의 한층일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전혀 어렵지가 않아. 나는 여기서 봉사하기 위해 있는 거야. 내 감정을 허락해버리면 내가 더 비효율적인 존재가 돼. 그래서 그 부분을 꺼두는 법을 배워야 했어. 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일이고, 그리고 그 좋은 일을 하는데 뭔가 감정이라는 게 들어가 버리면은 뭔가 아이를 뭔가 이렇게 할 때, 아이를 종양을 뭔가 이렇게 치료하거나 할 때 조금 더 뭔가 더 효율적이거나 더 못하고, 그러면 더 아픈 건 더 부모님들이 더 아프게 되고, 그러니까 나는 감정을 넣으면 안 되지. 약간 이렇게.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인간성을 잃는 게 아니라 내가 감정에 잠식되지 않도록 그 부분만 잠시 내려놓는 것이다. 그리고 저는 그 말에 정말 큰 울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한 구절을 인용했어요. 리드 사노니쿠스라는 사람의 말인데, 나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악과 공모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했다. 그 목적은 내가 지키는 사람들의 고통이 나의 도덕적 순결을 유지하는 욕구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굉장히 말을 어렵게 하네, 이 리드 사노니쿠스 아저씨. 저는 그 말을 정말 많이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의뢰인을 대변하지만 동시에 시스템을 대변해야 하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항상 의뢰인을 믿지 않아요. 하지만 법 시스템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마음 아픈 순간은 누군가에게 잔인한 도구로 사용될 때, 혹은 누군가가 돈이 없어서 더 나은 대리를 받지 못해 패배하는 순간들을 마주할 때예요. 미국 사법 시스템에는 슬프게도 당신이 살 수 있는 만큼의 정의만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유전무죄, 무전유죄, 원래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법 아래 평등 보호, 그게 저를 이 분야로 끌어들인 신념이었어요. 우리는 원래 억만장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동등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대리를 받을 권리가 있죠. 하지만 현실은 이 분야에서 실력의 상하가 있고, 그 실력이 높은 사람들은 결국 높은 비용을 받으며 상류층만 대리하게 된다. 저는 다양한 사람을 대표한다고 농담하곤 해요. 게이, 스트레이트, 흑인, 백인,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거의 대표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간당 $850거든요. 굉장히 많이 받으시네, 이 사람. 거의 100만 원 받는데요, 시간당. 굉장히 능력 있는 변호사셨군요. 어쩐지 말 잘한다 했다. 그러니 결국 사람들은 더 저렴한 변호사를 선택하게 되고, 그 결과 더 나쁜 결과를 겪기도 한다. 그리고 제가 늘 말하죠. 좋은 이혼 변호사보다 더 비싼 건 나쁜 이혼 변호사라고요. 왜지? 뭔가 나쁜 변호사를 쓰면은 그 법정에서 패배하니까 그게 더 큰 비용을 치른다 해서 그래서 더 나쁜 변호사가 되는 건가? 아니면은 뭔가 받지 말아야 할 금액까지 더 받아서 그래서 나쁜 변호사가 더 힘들다고 하는 건가? 저는 가끔 생각해요. 조만간 제 커리어의 어떤 시점에서는 사설 변호 업무를 그만두고 무료 법률 서비스 기관에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제 동료 몇몇이 실제로 그렇게 했고, 저는 그들을 전적으로 응원합니다. 그들은 엄청난 경험과 재능을 가지고 그 재능을 정의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 재능을 정의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쏟아붓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법정에서 마음이 아픈 순간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들의 고통이나 부모의 감정 폭발 같은 그런 날 것의 고통 때문만은 아닙니다. 정말 가슴 아픈 건 시스템이 실패할 때예요. 어떤 판사들은 정말로 그 가운을 입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어떤 기준을 대표해야 하는데 그 기준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기도 해요. 나쁜 변호사는 상황을 망칠 수 있지만 나쁜 판사는 상황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습니다. 그쵸? 이 사람이 판단을 하는 거니까. 판사에게는 엄청난 권한이 주어지는데 그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죠. 하지만 일부는 그 책임을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인기 투표를 위해 판사가 된 것이거든요. 뉴욕은 선출직 판사제도. 참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선출직으로 판사를 하든 아니면은 이렇게 뭐 시험을 쳐서 판사가 되든 그 둘 사이에 장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훌륭한 판사들도 많습니다. 제가 출두하는 어떤 판사들은 정말 그 역할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올바른 성품, 올바른 경험, 올바른 공감 능력을 갖추고 있죠. 하지만 또 어떤 판사들은 권력에 취해 있거나 세상에 화가 나 있거나 자기 전에 배우자에게 화가 나서 그 감정을 법정 사람들에게 풀어버립니다. 그럴 때 정말 무력감을 느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판단은 그 사람이 그냥 하는 거니까. 저는 그 상황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쵸? 아무리 열심히 변호해봤자 그 사람이 그냥 돌아가, 안 돼, 돌아가 이렇게 해버리면 끝이니까.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또 당신은 어떻게 할까요? 즉 언제까지 관계를 고치려고 노력해야 하고 언제는 이혼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요. 그러니까 뭔가 결혼을 언제 해야 하냐라는 마음을 딱 섰 때랑 아니면 이혼 언제 해야 할지 하고 딱 결심할 때랑 그걸 언제 선택할 수 있냐. 주관적인 거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믿는 격언이 있다.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 이기지 못하고 이기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데요. 하지만 절대 이기지도 못하면서 절대 포기도 안 한 사람은 바보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해야 한다. 이기거나 아니면 포기를 하거나.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서는 이제 끝이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 저는 수년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로 일했다. 그리고 호스피스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늦게 호스피스를 부른다는 거예요. 완화 치료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지만 대부분은 늦게 옵니다. 만약 누군가가 말기 진단을 받았다면 아직 호스피스가 아닐지라도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어요. 이 단계에 도달하면 이렇게 하고 다음 단계에 도달하면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당신의 삶에 연도를 더해줄 수는 없지만 당신의 남은 연도에 삶을 더해줄 수는 있습니다. 더 살게는 못하지만 앞으로 남는 삶에 뭔가 거기에 이렇게 진짜 삶이 뭔가 뭐 할지 이렇게 계획은 세워줄 수 있다. 우리가 세울 수 있다, 그거는. 하지만 사람들의 제 사무실에 오는 시점은 이미 너무 늦었다. 돌아가기에는 매우 어려운 지점이다. 그 호스피스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관계 속에서 진심으로 성실하게 거리감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음에도 전혀 진전이 없고, 그리고 상대가 전혀 헌신하지 않는다면, 같은 수준의 헌신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아예 헌신이 없는 경우라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함께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가 문제없어, 아무 문제도 없어 라고 한다면 어느 시점에서 행복하게 오래오래가 각자 따로 행복하게라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문제없어 이제 방문 닫고 이제 서로 각자 방에서 문제없어 이렇게 한다. 저는 이혼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물론 저도 이혼 변호사니까 이득이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제 개인적인 삶에서도 이혼은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이혼을 했다. 그리고 제 전 아내는 여전히 제게 소중한 사람이다. 그녀는 지금 아주 훌륭한 남성과 15년 넘게 행복하게 재혼했다. 저보다 훨씬 오래요. 얼마 전 제 아들의 결혼식에서 그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웃음도 많았고 따뜻한 순간도 많았어요. 우리가 함께 사랑한 두 아이와 함께요. 그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20년 전 제 전 아내와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서 진짜로, 그리고 아주 어려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때 3살, 4살 혹은 3살, 5살쯤이었어요. 우리가 무엇보다 사랑하는 존재들이었죠. 그날 우리는 아주 눈물이 많고 아주 힘든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에게 아주 정직하게 우리가 얼마나 깊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지만 그 사랑만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지에 대해 모두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순수한 의지의 힘만으로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든다면 우리는 영원히 서로를 사랑했을 거야. 저는 그 말이 정말 솔직하고 정확하고 진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지만 뭔가 끝냈어야만 하는 그런 관계였나 보네요. 때로는 사랑한다는 감정만으로는 두 사람이 유지하는 이 매우 특별한 복잡한 연결을 지탱할 수 없다는 뜻이죠. 우리 아들들은 다행히도 양쪽 부모와 깊은 연결을 느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인이 된 그는 농담처럼 이렇게 말해요. 도대체 아빠랑 엄마가 어떻게 결혼했었어? 둘은 아무것도 공통점이 없잖아. 그리고 저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맞아, 우리는 정말 달라. 좋은 관계란 결국 벤 다이어그램 같은 거야. 나, 너, 우리가 있고 그 가운데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야지. 우리는 그 겹치는 부분이 충분하지 않았던 거고. 우리는 18살에 만났다. 그녀는 아름다웠고 정말 멋지고 오토바이도 있었고 그 나이에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 근데 자주 하는 비유가 있다. 만약 네가 18살에 세상 어떤 차든 하나 골라라고 하면 뭘 고르겠어? 대부분 그 스포츠카 같은 걸 고르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참고로 그게 네가 평생 타야 할 단 하나의 차야. 그럼 18살에 너는 말할 거예요. 잠깐만, 이 차의 카시트는 어떻게 달지? 나중에 80살이 되면 내가 이 차를 타고 내릴 수는 있을까? 우리는 결혼을 그렇게 합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평생을 걸어야 하는 결정을 내려요. 저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25살이 다시 되고 저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25살이 다시 되고 싶다. 그때 모든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랐는데 너무 다 알고 있었다고 이렇게 깝쳤다. 내가 어렸을 때. 지금은 삶이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죠. 모르는 게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걸 알아요. 목록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아직 다 성숙하지 않은 뇌로 내립니다. 생물학계 시계, 호르몬, 사랑, 섹스, 이 모든 게 우리를 들뜨게 만들죠.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조차 모릅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때로는 우리는 그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다만 저는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라. 호스피스와 똑같아요.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합니다. 몸에 여러 문제가 있어도 아주 훌륭한 삶의 질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예후가 너무 나빠져서 이제 상태가 자꾸 더 나빠져서 더는 삶의 질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면 그때는 이제 무엇을 할지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전 파트너와 두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결혼식에서 함께했던 일이 아직도 생생한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함께 있어야 하지 않냐. 혹은 이게 오히려 아이들에게 더 나쁜가. 이 굉장히 힘든 문제죠. 이게 아이가 있는 이제 부모가 이혼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위해 문제가 많은 관계를 유지하곤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나쁜 것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를 함께 키우는 일은 원래 어려운 일이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함께 있는 것과 아이들에게 해로운 환경을 견디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이미 균열이 생겼고 너무 문제가 많은데 그 상황에서 서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말도 계속 오가고 있는데 그런 환경에서 뭐 이렇게 뭐 벽돌 날라다니고 뭐 리모컨 날라다니고 TV 날라다니고 아이패드 날라다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를 방치하는 것이 그게 과연 맞냐? 이건 또 다른 문제다.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아이들은 부모의 갈등에 매우 취약하다. 그리고 결혼은 아이들이 주목을 가져가기 때문에 자연스레 긴장을 만듭니다. 때로 그건 좋은 일입니다. 부모가 자기 중심적이지 않도록 해주죠. 하지만 때로는 정서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직하게 말하길 두려워하죠.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말하기 어려워하죠. 예전에는 다들 이렇게 말했어요. 아기요? 너무 좋아요. 완벽해요. 최고예요. 그런데 속으로 난 미칠 것 같아요. 잠도 못 자고 호흡을 멈추지 않고 감정적으로 완전 무너져 있어. 이런 마음이었죠. 지금은 그나마 솔직해도 된다는 문화가 생겼어요. 다른 엄마들도 나도 그랬어. 괜찮아. 라고 말해주죠. 그건 정말 건강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관계에 대해서는 이런 힘든 이야기를 우리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라는 이유로 두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것에는 분명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배우자의 능력과 부모의 능력은 전혀 다른 기술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상대를 이성으로 좋아하는 그 능력과 그 다음에 아빠, 엄마가 되는 능력은 완전 다른 거죠. 그것도 정말입니다. 전혀 달라요. 저는 스스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훌륭한 남편이 아니었다. 저에게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참을성도 부족하고 남편 역할에 필요한 여러 자질들을 많이 갖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훌륭한 전 남편입니다. 신뢰할 수 있었고 소통도 잘하고 책임감도 있고 무엇보다 아이 중심적이었죠. 그리고 저는 정말 좋은 아버지입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이 두 역할을 잘 구분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편으로서는 조금 그랬는데 아버지로서는 좋은 아버지였다. 나를 객관적으로 스스로 평가하자면은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그쵸. 나를 주관적으로 평가하자면은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이 두 역할을 잘 구분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쁜 남편이었으니 나쁜 아버지일 것이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둘은 완전히 다른 역할이에요. 아이와 이혼에 관한 가장 장기적이고 중요한 연구가 있습니다. The Unexpected Legacy of Divorce 라는 책인데요. 이혼의 어떠한 그 유산에 unexpected, 기대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과거 이혼이 어떻게 기대될 수 없는 지점? 약간 이런 책인가? 이혼 가정의 아이들을 추적한 연구이다. 그 연구의 핵심 결론은 이거다. 아이에게 상처 주는 것은 이혼 자체가 아니라 부모 간의 갈등이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막 서로에게 계속 상처 주는 게 그게 진짜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거다. 뭔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그 아이들한테 느끼는 그 심리적 압박감이 그 부모끼리 싸우고 서로 이렇게 이런 진짜 부모 간에 이 엄청난 갈등이 있었을 때 그 심리적 압박감이 뭔가 그 아이가 겪었을 때 그게 그 뭐 전쟁에 나가는 군인의 그 압박감이랑 거의 비슷하다라는 그런 걸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혼과 갈등은 물론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갈등이 많은 부부가 이혼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건 이혼이 아니라 갈등, 충돌, 충성심의 분열입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가 흔들리는 사람이 아이를 가지고 있다면 이걸 잘 생각해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핵심적 가치나 정체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이 관계를 회복할 방법이 있는가?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만약 아이가 자라는 환경 자체가 갈등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아이는 매일 정서적 전쟁터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있는 것은 결코 아이들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혼의 목표는 끝까지 버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버텼다. 행복하지 않으면 됐다. 자, 존버했으니까 이제 됐지 뭐. 약간 한잔해.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다. 결혼의 목표는. 이게 목표라면 그 이상한 거다. 결혼의 목표는 결혼의 목표는 만족, 성장, 서로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내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당신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내 삶을 더 나아지게 해준 사람이었다. 그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도록 도와줬다. 그는 내가 가장 진정한 나로 성장하게 해줬다. 이보다 더 노블한 목표가 있을까요? 더 고결한 목표가 있을까요? 더 높은 가치의 목표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이 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고칠 수 있는 건 고쳐보고 그래도 안 되면 놓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맞긴 하죠. 매우 어렵죠. 당신의 한 말 중에 진짜 핵심은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건 부모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갈등의 존재 여부죠.
함께 있어도 갈등할 수 있고 이혼해도 갈등할 수 있으면 그 갈등이 계속된다면 그게 바로 아이들을 망치는 요소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많은 부모들을 보았어요. 그들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아이에게 해롭다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나는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는 큰 상처를 주죠. 그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자기 혼자 이렇게 느낀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혼은 아이에게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최근에 부모 소외에 대해 법원이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이가 한 부모와 멀어지는 현상인데 원인은 두 가지일 수 있어요. 부모가 진짜 나쁜 부모일 때 자연스러운 소외, 한쪽 부모가 의도적으로 방해할 때 부모 소외 조작. 뭔가 나만 아이가 이제 뭐 이쪽으로 못 가게 이렇게 나만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번은 특히 이번은 흔하게 발생한다고? 그리고 그 방식은 아주 미묘하고 교묘하다. 대부분의 사람은 직접적으로 네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말한다. 아, 너희 아빠가 너를 데리고 추운 날씨에 공원에 갔다가 왜 그런 데 갔지? 너는 괜찮았어? 힘들진 않았어? 아빠가 새 여자친구를 뭐라고? 산디? 아빠가 여자친구를 숨기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단 한마디도 비난을 하지 않으면서 아이에게 수백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이미 입에 엄청나게 많은 욕을 해버렸어. 그리고 법원에서 변호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가 아빠에 대해 나쁜 말을 한 적이 있니? 아이의 대답은 언제나 No. 왜냐하면 엄마는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나쁜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는 이미 모든 뉘앙스를 흡수했죠. 바보가 아니니까 아이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 전 배우자를 아무리 싫어해도 네 감정을 아이에게 절대 넘기지 마라. 아이를 더 사랑해라. 성숙한 어른이라면 감정을 숨기고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이 그렇게 있더라 하더라도 아이를 통해서 그렇게 이렇게 아이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네 아빠 나쁜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그렇게 자꾸 그 부정적인 그 느낌의 뉘앙스를 자꾸 그 아버지를 자꾸 깎아내리는 그런 걸 하면은 되겠냐. 당신이 힘들어도 아이에게는 안정감을 줘야 합니다. 부모의 역할이란 때로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아이를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제 아이 노아가 폐렴에 걸렸을 때 진짜로 경험했습니다. 그때 저는 죽을 만큼 무서웠지만 아들에게 전혀 내색하지 않았어요. 이혼 과정에서 필요한 것도 바로 그거다. 아이에게는 부모의 감정이 아니라 부모의 안정감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자기가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나는 보호하고 있다고 착각하죠. 저는 변호사로서 고객을 위해 싸워야 하지만 닫힌 문 뒤에서는 진실을 아주 직설적으로 말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스스로 이제 뭔가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보호가 아니야. 그거는 오히려 학대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한다. 나는 변호사니까. 싸울 가치가 없는 문제를 계속 싸우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그걸 말해줘야 한다. 의미 없는 싸움 그만해라. 예를 들어 6만 달러짜리 계좌가 때문에 5만 달러짜리 쓰면서 싸우고 계십니다. 이기면 10,000달러가 남고 지면 11만 달러를 잃는 겁니다. 이런 일은 실제로 매일 일어납니다. 어떤 부부는 48달러짜리 토스터기 때문에 수십억 규모의 협상을 깨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토스터기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였죠. 정말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 모든 것은 개인의 성장 그리고 자기중심적 욕망과 관련되어 있어요. 연애 초반도 결혼해서도 이혼을 고민할 때도 언제나 그 중심에는 내가 통제하고 싶다, 내가 옳고 싶다, 힘을 쥐고 싶다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이렇게 자문해야 합니다. 언제쯤 이 불안과 집착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될까? 언제쯤 이 과거의 상처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표출되지 않을까? 우리는 종종 이혼을 하면 이 문제들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 배우자가 샌디라는 새 여자친구를 만났다는 사실에 분노하면 그건 이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했더라도 뭔가 일이 해결된 게 아니라 이렇게 그게 자꾸 화가 나고 이렇게 하면은 이미 이혼을 했지만서도 뭔가 자꾸 이게 그 상처로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내 마음속에 남아 있는 거다. 그거 관련돼가지고 일을 다 끝냈지만서도. 하지만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그건 바로 당신 안에 남아 있는 것이죠. 약간 트라우마 같이 그렇게 남아있게 되는 건가? 그리고 저는 종종 이렇게 봅니다. 사람들은 이혼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지만 사실 그 문제는 새로운 관계에서 더 큰 파괴력으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 재혼을 해버리면은 이제 전 남편은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남편인데도 그 사람이 이제 신디인지 산디인지 뭐 해정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꾸 이제 더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과거에 그걸로 상처를 한번 입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하게 된다 스스로가. 이거 주제 그냥 이거 넘기겠습니다. 이거 너무 확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다시 말하지만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를 이해하려면 결혼이 해결하려는 문제는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혼을 더 많이 신청한 쪽은 남성인가요, 여성인가요?
여성입니다. 상당히 높은 비율로 전체 이혼 신청 70% 이상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통계는 아주 자주 왜곡되어 악용됩니다. 그 통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준다고 보냐? 대중적으로 특히 남성 중심 커뮤니티나 여성을 적대적으로 보는 공간에서는 이 통계를 이렇게 해석하죠. 여자들이 결혼이라는 카지노에 들어와서 잭팟을 잔뜩 챙기고 원하는 만큼 얻은 뒤 이혼을 신청해서 떠나면 된다, 이렇게.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하다. 하지만 제가 수없이 많은 실제 사례를 보면서 느낀 건 이거다. 현실에서는 다른 게 더 패턴이 더 흔하다. 더 자주 일어나는 건 남편이 우유 사러 나간 뒤 돌아오지 않는 경우, 혹은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와서 나 그냥 떠날 거야 라고 말하고 사라지는 경우다. 여기에 아이라는 요소가 또 크게 작용한다. 우리가 아무리 강한 페미니스트든 아니든 현실은 여전히 이렇게 굴러가죠. 만약 누군가가 저 한 남성을 처음 만났다고 합시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혼을 했고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살고 저는 격주 주말 주 1회 저녁에 아이들을 봅니다. 당신은 저를 부모로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여성이 똑같이 한다면, 저는 이혼을 했고 아이들의 아빠와 살고 저는 격주 주말 주 1회 아이를 봅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약물 남용?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나? 뭐가 있는 거지? 왜냐하면 현실에서 아이의 주 양육은 여전히 대부분 여성 담당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적게 본다, 여자가. 그렇게 생각한다, 사람들의 대중적인 인식 속에서. 그래서 이혼 관련 통계를 보면 여성이 이혼을 시작하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남편이 먼저 떠나버리고 여성이 생존을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면 신청자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왜곡됐다. 저 이혼의 그 70%라는 그 통계치가. 여성들이 제 사무실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일이 많아요. 어떡하죠? 남편이 떠났어요. 아이들은 생활은요? 주택 대출은요? 저는 어떻게 해야죠?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혼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요,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남편이 돌아와서 우리가 다시 잘 되기를 원해요.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미 무너진 상태다. 그러니까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남편을 벌 주는 것이 아니라 생계 보호입니다. 이런 거, 법적 보호, 주택비, 양육비 이런 거. 그 모든 것을 받으려면 판사를 배정해야 하고 그러면 이혼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그럼 거의 항상 남편이 이렇게 말하죠. 내 아내가 나한테 이혼 신청을 해? 말도 안 돼! 저는 속으로 생각해요. 이거 네가 끝낸 거야. 그녀는 단지 그것을 묻어준 것뿐. 그리고 분명하게 말하자면 제가 당신이 남아 있어야 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 결혼이 끝날 만한 정당한 이유들은 많다. 하지만 사람을 떠날 때조차 정면으로 문제를 마주치지 않으려 한다. 그렇다면 결혼 생활 내내 어려운 대화를 피하던 사람들이 결혼이 끝날 때까지 솔직하게 대화할까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령처럼 사라지듯 아무 말도 없이 떠난다. 그래서 저는 이 통계가 심하게 오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자가 70% 이상 여자가 이혼을 많이 신청하는 게 너무 오용되어 있다. 그 비율 중에 또 많은 비율은 남자가 먼저 어떻게 이렇게 이 결혼 생활에 충실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여자가 이혼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 자기가 실제 이 필드에서 뛰어보니까 관계에서 낙은 흑백으로 나뉘지 않는다. 솔제리치는 이런 말을 했다. 악한 사람들만 따로 분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편안히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과 악을 가르는 선은 인간의 마음 한가운데를 관통한다. 그러니까 선, 악 이렇게 정확하게 딱딱딱 나눌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나쁜 여자들이 재산을 털고 도망간다. 남자들이 다 피해자다. 이런 식의 흑백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다. 저는 수많은 사례를 봤다. 그 중에서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이혼을 선택하는 여성들도 있어요. 최근 제 고객 중 한 명도 그랬다. 우리는 이혼을 신청했는데 그녀는 미리 알고 있었어요. 이혼하면 더 이상 프라이빗 제트도 없고 지금 수준의 삶을 유지할 수 없고 생활 수준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는 것을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저는 이제 이 관계에서 벗어나야 해요. 그게 전부였어요. 누가 더 고통받는가? 남자, 여자. 남성인가 여성은? 양쪽 모두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준다. 형태가 다르다. 남자는 경제적 부담, 종종 그들의 능력을 훨씬 초과할 때가 있다. 경제적 부담이. 저는 정말로 본 적이 있습니다. 남자가 직장을 잃었는데도 법원은 당신의 근로 능력은 이전 직장 기준으로 판단하며라며 같은 수준의 양육비 위자료를 명령하는 경우 이건 남자에게 잔인하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건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또 법적으로 황금기 가설이 폐지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세상은 이렇게 생각한다. 아이의 주 양육자는 엄마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정말 좋은 아빠들도 많고 정말 좋지 않은 엄마들도 많다. 양육 능력은 성별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 남자들은 양육 기회를 잃고 경제적 부담을 늘리고 이렇게 크게 고통받고 여자는 법적 보호를 받는 데까지 너무 절차가 어렵고 비싸다. 그리고 제 관찰론은 이렇다. 이혼 후 남성이 재혼, 연애 가능성은 훨씬 넓다. 여자들은 재혼하고 할 확률이 더 낮다. 남자가 40대 초반에 이혼했다고 봅시다. 아이 둘 있어도 20대, 30대 여성들이 즉석 가족이네. 나도 합류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정말 많다.
그리고 같은 처지의 이혼 여성들도 그 남자를 파트너로 고려한다. 하지만 여자는 정반대다. 남성들이 이혼한 여성을 볼 때 아무리 젊고 아름답고 똑똑하고 이혼 사유가 그녀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한다. 짐이 있다. 난 감당하고 싶지 않다. 물론 예외도 많다. 정말 훌륭한 남자가 나타나 그녀와 아이들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경우도 있고 저는 그런 아름다운 사례들을 직접 많이 봤다. 그들은 결혼하고 새로운 아이도 낳고 정말 잘 살아간다. 하지만 전체적인 경향을 볼 때 이혼은 남녀 모두에게 고통을 주지만 고통의 양상이 다를 뿐이다. 남성은 경제적 양육 기회 측면에서, 여성은 사회적 연애적 기회 측면에서 큰 부담을 받는다. 약간 뭐 경제적으로 둘 다 부담을 받는 거는 사실 거의 동일하고, 일단 이혼을 하면은 남자는 이제 양육권이 뺏기는 게 가장 크고 여자는 이제 재혼을 하는데 남자보다 더 힘들다라는 그런 측면. 오케이. 너무 기뻤다. 이성적으로 매우 논리적이다. 단순하면서 강력했다. 그래, 바로 이런 기본적인 인간성의 문제가 뭔가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대화가 훨씬 더 큰 무엇이라고 느껴지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우리가 실패하거나 넘어지는 이유가 무슨 특별한 기술 부족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런 기본적인 인간성의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걸 자각하게 해주니까요. 이게 지금까지의 대화의 사실 거의 핵심. 영혼은 멀리 있지 않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수 있다. 언제나 우리 안에 있다. 마지막 5가지 질문. 오케이. 최고의 조언. 첫 번째 질문. 가장 좋은 사랑에 관한 조언은 뭐냐? 어려운 일과 올바른 일은 거의 항상 같은 것이다. 우리는 어떤 선택 앞에서도 쉬운 길을 택하고 싶어 하죠. 운동 대신 잠을 자고 있기 쉽고 말하지 말아야 할 걸 삼키는 게 쉽죠. 하지만 어려운 일을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 올바른 일이다. 최악의 조언. 최악의 사랑 조언은 뭐냐? 해피 와이프, 해피 라이프. 전 이 말을 만든 사람을 찾으면 지치한 대로 치고 싶다. 그냥 입 다물고 그녀가 하라는 대로 해라. 이런 뜻이죠. 해피 와이프, 해피 라이프. 그러니까 행복한 여자가 선택하는 대로 따라가면 무조건 행복한 사람이 된다. 이 말. 이건 두 사람을 멀어지게 만든 최악의 조언이다. 이렇게 수정합니다. 해피 스파우스, 해피 하우스. 파트너의 기쁨을 돕으면 그 기쁨이 다시 당신에게 돌아온다. 관계는 그렇게 선순환을 만든다. 또 하나의 최악의 조언은 follow your heart, 즉 마음을 따르라. 이건 사람들이 아무 말 없을 때 던지는 면피용 문장이다. 문제는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대부분은 머리가 만들어낸 환상이다. 머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죠. 반면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상 뭔가 해석해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네 맘대로 뭔가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약간 이렇게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요. 뭔가 왜냐하면은 우리의 머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아무래도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니까 뭔가 자꾸 합리화도 하게 되고 내 맘대로 하다 보면은 뭔가 그렇게 될 여지가 있으니까. 사랑은 쾌락이 아니라 성장이다. 하지만 관계의 본질은 서로가 가장 진실한 모습이 자신이 되도록 돕는 것. 상대의 성장을 도와주는 것. 우리는 그냥 지금 나를 기쁘게 하는 그 느낌을 평생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요. 하지만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이 이런 성장을 포함한다는 걸 처음부터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그냥 지금 나를 기쁘게 하는 그 느낌을 평생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요. 하지만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있는 그대로의 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는 인간의 두려움. 그리고 그 사실은 인간성에 대해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말해준다고 생각한다. 저는 매우 가톨릭적인 환경에서 자랐다. 지금은 종교를 떠났지만 여전히 신은 존재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저는 악마라는 존재는 믿지 않는다. 만약 악마가 존재한다면 그 악마의 가장 큰 역할은 아마도 이거다. 너 같은 존재를 누가 사랑하겠어? 신조차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마음 깊은 곳 어딘가 정말로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인간 안에 있는 욕망, 질투, 탐욕, 분노, 이기심, 이 모든 어두운 부분을 보고 이렇게 말한다. 만약 누군가 진짜 나를 본다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겠지. 그래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숨기고 기쁨을 충족시킬 무언가만 보여줍니다. 상대도 나를 계속 좋아하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요. 그리고 상대가 내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곧바로 이렇게 생각한다. 이 사람은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문제가 있어. 근데 또 상대가 너의 이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또 존재하는 상대는 또 아니니까. 우리가 사랑받지 못한 이유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기 때문. 하지만 진짜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라고 믿지 못합니다. 제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예수가 복음서에서 남긴 가장 급진적이고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는 선언이었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말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메시지였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만약 우리가 타인에게 주는 관대함을 스스로에게 줄 수 있다면 세상은 훨씬 더 나아질 것입니다. 누군가 제게 이렇게 털어놓는다고 가정해봐요. 요즘 보면 근데 조금 더 반대가 많은 것 같은데. 나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상대방한테는 이렇게 하염없이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조금 더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긴 하는데, 아무튼 뭐 이런 경우도 많죠. 자기 타인한테 관대하고 자기한테도 엄격한 이런 사람들도 많죠. 누군가
그러니까 사실 엄격하기보다 자기 자신한테 친절하지 못한 거죠. 자기 자신한테 뭔가 너무 혹독하고. 누군가 제게 이렇게 털어놓는다고 가정해봐요. 내 안에는 이런 못난 부분들이 있고 이런 나쁜 생각들도 있다. 그럼 저는 말할 거예요. 그건 단지 당신이 인간이라는 뜻이다. 이건 당신이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뜻이 아니다. 당신도 인간일 뿐이다. 당신은 실수를 했고 배워야 할 점이 있고 다음에 더 잘하면 된다. 그렇다고 당신이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다. 결혼이 가장 아름다울 때. 결혼은 바로 이런 연결을 이루어줄, 결혼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바로 이런 연결이 이루어질 때다. 서로 그런 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서로 사랑하는 거. 그렇게 막 뭐 이렇게 둘 다 완전한 그렇지 않지만 막 서로에 대해서 막 이렇게 나 스스로 이렇게 뭔가 채찍질하고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너무 볼품없이 느껴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 그걸 인정해주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완전하게 알려주고 그럼에도 사랑받는 경험. 그게 결혼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그리고 보세요. 제가 지금 한 문장을 말하기로 해놓고 벌써 이렇게 길게 말하고 있잖아요. 뭐 아무튼 사람들이 결혼 전에 반드시 물어야 하지만 대부분 묻지 않는 질문. 결혼이 해결하려는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사람이 결혼을 통해 해결하려는 문제는 뭔가? 결혼을 통해서 내가 해결하려는 나의 문제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결혼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어하는 문제들, 서로의 결핍들에 대해서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이 결혼을 통해서 뭘 얻고 싶어하는지도 서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두 문제의 방향이 서로 일치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 조금 덜 낭만적으로 들리겠지만 사실은 아주 실용적인 질문들이다. 이런 거. 아침형, 저녁형, 싱크대 설거지, 양말 아무 데나 두는 습관, 청결의 기준. 단순히 아내 남편이 아니다. 룸메이트자, 비즈니스 파트너자, 여행 동반자다. 관계를 깨트리는 더 거짓말. 초기에 스스로에게 하는 가장 위험한 거짓말.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정반대다. 결혼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거짓말. 두 번째는 결혼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말. 이거 흑백 논리로 보면 안 된다. 그는 충동적이긴 하지만 결혼만 하면 안정될 거야. 그녀는 소비가 심하지만 결혼만 하면 줄어들 거야. 함께 살면 서로가 나아질 거야. 하지만 결혼이라는 행위 자체가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상태가 평생 그대로일 것이야. 하지만 우리는 10년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 그쵸? 막 세포도 지금도 죽고 다시 새로 생기고 이렇게 하는 걸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하죠. 지금조차도.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사고방식도 감정도 우선순위도 달라진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결혼이 모든 걸 바꿔주는 것도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7년 정도 주기인가마다 사람이 세포가 완전히 교체된다고 하더라는 걸 어디서 들은 게 있는데 약간 그런 맥락으로 사람이 완전히 바뀐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모두에게 중대한 하나의 법을 만든다면 모든 사람은 18세가 되면 6개월간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죽음을 지나치게 가리고 산다. 그래서 삶을 삐뚤어진 방식으로 이해하게 된다. 이혼도 일종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호스피스에서 일하다가 이혼 전문 변호사가 된 것이 그렇게 놀랍지 않다고 생각해요. 결국 모든 건 끝남에 관한 거니까요. 한번 죽음을 뭔가 사람들이 18세가 되기 전에 한번 죽음이란 게 진짜 뭔지에 대해서 죽어간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거기서 좀 경험을 해봐라. 그 호스피스에 있는 그 어떠한 그 분위기나 그런 것까지 다 정확하게 다 느껴봐라. 이렇게 쉽게 해서는 안 된다. 결혼. 두 번째로 만들고 싶은 법이 이거다. 결혼 전에 반드시 의무 대기 기간이 있어야 한다. 지금 결혼은 너무 쉽게 할 수 있다. 라스베가스에서 술을 마시고 기분 좋아진 상태에서 엘비스 복장한 사람이 $50만 내면 바로 결혼이 가능하다. 그런데 총기 구매에는 대기 시간이 있고 운전면허를 따려면 필기시험도 보고 연습 기간도 교체한다. 근데 결혼은 아무런 준비도 훈련도 필요 없다. 그래 잘해봐라 이런 수준이죠. 그러니 저는 결혼 전에 이렇게 했으면 한다. 이혼해본 사람들과 대화하기, 이혼 전문 변호사도 대화하기, 오랫동안 행복하게 산 부부의 조언 듣기, 그리고 나서 결혼을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오케이, 너무 훌륭하다. 변호사의 책은 How to Stay in Love, 사랑을 어떻게 유지할 건가라는 이 제임스 섹스턴의 이 사람 책입니다. 벌써 3시간이나 지났다. 감사하다. 다음 에피소드 오케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었군요. 뭔가 참 이 결혼이라는 게 참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 여기서도 굉장히 핫한 토픽인데 좀 이 변호사 아저씨 굉장히 똑똑하다고 느껴지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배울 점도 있었고 중간중간 뭔가 좀 좋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결혼하기 전에 3명의 사람이랑 뭐 얘기해봐라고 했는데 뭐 행복한 부부랑 그다음에 이혼한 부부랑 그다음에
이혼 전담 변호사랑 얘기해본다고 했는데 이미 이 3시간 동안에 이 스크립트를 분석하면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얘기한 거는 어느 정도 들었을까. 이제 2명의 사람들만 더 얘기해보면은 되겠다고 저 스스로도 약간 느껴지긴 하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